정치의 계절, 편파적인 콘텐츠와 MSG 과다 방송이 난무하는 유튜브 구국의 일념으로 이 자리에 서 잼민이부터 90대까지 심장이 뛰고 있다면 지금 오라. 한없이 가벼운 정치 토크쇼 장르만 여의 도우도우. 첫 방송 기사만 300개가 넘게 나왔습니다. 화제의 콘텐츠 한없이 가벼운 정치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입니다. 네, 기사가 300몇십 개 나왔어요. 자, 오늘 함께 해주실 우리 백다희 아나운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오늘 백다희입니다. 네 브리핑 또 함께 해주실 우리 뉴스톱 수석 에디터 김준일 에디터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아유 첫 방송 나오고 이렇게 기사 많이 난 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미스터 트롯 2 시작할 때 그때 말고는 없습니다. 와, 이 정도 화제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어제 실시간 동접자는 100명이 채 안 됐고요. 이런 이 부조화 깨야 됩니다. 이제 더 늘어나지 않을까. 동접자가 네. 당연히 구독자 늘어나요. 수도 많이. 네, 어제 하여튼 굉장히 화제가 됐고요. 예. 심지어 어제 저희 단독 기사가 바로 이 시간에 나왔습니다. 3개나. 우리 김준일 에디터님께서 예. 어깨가 좀 무거워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엄경영 소장님 제가 어저께 이제 다 여기 출연해드리니까 보셨어요? 봤거든요. 네. 다 봐서 엄경영 소장님 말씀하신 거 봤는데 네. 일단 제 말씀부터 드리면은 제가 원래 이제 전에 경향신문에서도 이제 기자를 했고 맞습니다. 그랬거든요. 제 별명이 네. 단독 없는 외길 인생이었습니다. 단독 없는 외길 인생. 예, 그러기 쉽지 않은데. 단독을 절대 하지 않는 기자다. 이런 기자 생활 내내 단독 같은 건 하지 않는다. 예, 그런 거를 하지 않겠다. 특종 내가 왜 기자가 해야 되냐. 그럼요. 예. 그래서 단독은 없다. 먼저 말씀드리고 다만 따끈따끈한 정치권에 네. 아무도 모르는 얘기들. 뭐 이거는 좋습니다. 단독자 붙이는 거 이건 옛날 스타일이에요. 아하. 예, 제가 그런 거도 내밀한 얘기들 이런 거 많이 하니까. 좀 내 얘기는 뭐 늘 단독과 마찬가지지만 단독 이름 붙이는 거 자체가 촌스럽다. 뭐 이준석 신당 네. 생각보다 제가 아는 게 많습니다. 예. 아하. 왜냐하면은 이준석 대표랑 같이 이제 유튜브도 하고 있거든요. 여의도 네. 정치도 뭐 그래서 이래저래 들은 게 있지만은 네네네. 예, 또 이게 상황과 이런 거에 맞춰서 제가 또 한번 네. 제가 풀어보겠습니다. 기사 시간이 앞에 되면. 단독 네. 이거 붙이는 거 촌스러운 거죠? 촌스러워요, 촌스러워. 네, 우리 이지혜 기자가 바로 그 단독 달고 어제 기사 많이 냈습니다. 원래 그 단독 욕심은 버리면 안 돼. 근데 네. 기자는 버리면 안 돼. 네네. 우리 저 김준일 에디터님은 목소리가 정말 네, 매력적이에요. 진짜 목소리가 정말. 네. 예전에 그 오인용이라는 혹시 그 예, 플래시 알죠. 애니메이션 플래시 애니메이션. 네, 네. 굉장히 인기 많았잖아요. 군대 생활만 맞습니다. 나오고 막 그거요. 네. 예, 예. 거기에 그 쫄병 목소리가 딱 이 목소리거든요. 대장도 아니고 쫄병이요. 예, 거기 쫄병 신병 목소리가 딱 이 목소리입니다. 근데 굉장히 인기가 많다고요. 그러니까 제 목소리가 네. 일단은 굉장히 귀에 잘 꽂힌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맞습니다. 방송사상 유일하게 이렇게 저질 목소리로 방송하는 사람이 없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긁을 정도면 목소리가 이렇게 긁힐 정도면 굉장히 허스키하고 좀 이렇게 좀 무겁고 네. 그런 목소리인데 그것도 아니 굉장히 가벼운 목소리인데 그렇죠. 긁어도 네. 우리 한없이 가벼운 정치 토크쇼와 잘 맞는다. 굉장히 잘 맞을 거다. 잘 궁합이 맞는다. 잘 맞을 거라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오늘 본격적으로 우리 백다희 아나운서의 네. 브리핑, 장르만 브리핑 한번 가볼까요? 네, 근데 제 이름을 다희라고 아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중요하지 않아요. 뭐래도 알면 됩니다. 다혜입니다. 백다희든 백다혜든 시청자분들이 중요해요. 그게 뭘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중요하죠. 중요해요? 그럼요. 예. CF도 찍어야 되는데 그러면 내 이름 잘못 전화가 잘못 갈 수 있다고. 아니 제 이름은 지금까지 장영진, 정연진, 정용진 해서 한 20개가 돼요. 제대로 진짜요? 정용진 좋다. 아는 사람이 한 명이 없어. 저기 지금 정형진님. 정형진도 있어 그래. 내 이름 제대로 하는 사람이 지금 20년 동안 한 명도 없지만 상관없다는 거예요. 뭘로 알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바로 제가 네, 브리핑을 브리핑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합니다. 첫 번째 소식은 네. 스포츠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스포츠입니까? 하는데요. 장르만 네. 여의도에서 네. 네. 스포츠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바로 서울 쌍둥이 LG 트윈스가 29년 만에 한국 시리즈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와! 네, 박수 안 치세요? 아니 요게 이제 첫 번째 헤드라인 뉴스예요? 박수 안 치세요? 저는 뭐 사실
굳이 그렇게 서로 팀 나눠서 싸워야 되나? 아니 약간 팀을 좀- 나눠 싸우자는 건 아니라 이렇게 우승을 했으니까 축하드립니다. 아 그래요? 네. 아니 고생 많이 하셨고 그래서 뭐 우승하면 뭐 상금이 꽤 많이 갑니까 여기는? 상금이 많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상금도 상금인데 예전에 그 MVP에게 구본무 선대 예술장이 정신 안 차릴 거예요? 차리고 있습니다. 차리고 있죠. 네. 네. 어제 술 드신 거 아니고요. 네, 구본무 선대 LG 회장이 남긴 선물이 있거든요. MVP에게는 롤렉스 시계를 또 축하주로 일본의 아와모리 소주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선물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더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LG 너네가 우승하면 네. 내가 MVP한테는 롤렉스 시계를 롤렉스 시계 얼마짜리죠? 8천만 원으로 들었습니다. 그때 샀을 때. 샀을 때 가격이. 8천만 원. 네네네. 지금 가격으로 하면 어마어마하게 더 비싸겠네요, 그죠? 환율이 올랐으니까 좀 더 비싸겠죠. 뭐 환율도 환율이고 지난 뭐 물가도 상승분 그렇죠. 고려한다면 그럼 저희도 뭐 100만 되면은 롤렉스 시계 받는 건가요? 아니 그 누가 주는 거고 누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설마 백다이 아나운서입니까? 네? 아, 선배가 받으셔야죠. 아 제가 받을까요? 네. 아유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사장님께서 하나 주시는 걸로. 근데 저는 이제 시계를 원래 안 차갖고 시계에 대한 욕심은 좀 없어요. 요거 예. 비하인드를 조금만 비하인드 말씀드릴게요. 그래 좋아요. 비하인드 좀 해줘야지. 그러니까 이게 구본무 회장이 2018년에 돌아가셨는데 2018 년. 1945년생이십니다. 45년생. 예. 그러니까 올해 살아계셨다라면 이제 한 78세 정도 이제 되신 거죠. 근데 이분이 진짜로 LG 트윈스의 열혈 팬이었어요. 그리고 LG 트윈스가 지금까지 1990년 그때 뭐 이제 소방수, 김용수 막 활약하고 그리고 94년에는 유지현, 김재현 뭐 이런 스타들이 활약을 해가지고 2번 우승하고 네. 29년 동안 우승을 못했는데 그동안 코리안 시리즈를 3번밖에 못 나갔어요. 그래서 굉장히 목이 말랐는데 심지어는 2000년에는 우승하면은 백지수표를 백지수표요? 걸었어요. 2000년에 구본무 회장이. 오. 네. 이게 지금 무슨 롤렉스가 중요한 게 아니야. 아, 그 전에는 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네. LG 트윈스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강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아오모리 소주는 네. 94년도에 우승한 다음에 네. 아오모리 소주가 이제 오키나와에서 만드는 그 소주거든요. 일본의 그거를- 남쪽이죠. 네, 오키나와 섬에 있는데 네. 여기 소주를 딱 부은 다음에 밀봉을 했습니다. 이게 네, 그러니까 일본 방식인데 네. 쿠슈라고 해요. 쿠스. 이게 이제 고주를 한자로 쓴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오래 묵히면 묵힐수록 값어치가 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우승하면은 우리가 이걸 먹자라고 했는데 29년 동안 못 먹었는데 문제는 관리를 못 해가지고 이 소주가 다 증발이 돼버렸습니다 중간에. 아 지금 병 속에 별로 남아있진 병 않아요. 속에 그 병 속에 소주가 다 증발이 돼가지고 그거를 중간 관리자가 나중에 발견을 하고 나중에 같은 소주를 사서 부었다고 이렇게 아, 얘기를 그 합니다. 29년 전에 산 거긴 하지만. 29년 전에 산 거긴 하지만. 아유. 근데 어쨌든 지금 LG 트윈스는 이거를 드디어 선대 회장님의 유지를 받들어서 이거를 드디어 먹을 수 있게 됐다. 먹을 수 있게 됐다. 팬들이 정말로 좋아한다. 뭐 아, 이런 얘기 말씀드립니다. 뭐 소주 먹어서 기분 좋은 것보다 우승한 게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맞아요. 그죠? 네. 그럼 이제 보통 이런 회사들이 우승하고 나면 뭐 이렇게 팬 서비스라고 하나요? 뭐 이렇게 이벤트 같은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LG는 뭐 해요, 어떻게 해요? 알 수가 없죠. 브리핑에서는 그런 건 준비하지 않습니다. 뒷이야기는 없어요. 그냥 무조건 제목- 한다. 무조건 하긴 하겠죠, 그죠? 무조건 해요, 무조건. 예전에 삼성도 뭐 우승했을 때 했던 것 같기도 그럼요. 하고, 예, 혜태도 옛날에 우승해갖고 막 과자 막 안 네. 쐈었나? 혜태는 아이스크림이죠. 아, 껌이라면 롯데껌이고요. 아니, 혜태는 하긴 우승을 너무 많이 해갖고 그런 거 잘 안 했던 것 같기도 하네요. 네. 여튼 LG 우승 소식, 한국 시리즈 우승 소식을 첫 번째 뉴스로 갖고 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뉴스들이 많이 또 있죠? 네, 2개가 더 있어요. 네, 가봅니다. 다음 소식은 근로시간에 대한 소식인데 근로시간. 일주일에 두 분 몇 시간 일하세요? 저는 전에 한번 제가 재봤을 때 뭐 대략 한 108시간 정도 아마 했던 것 같습니다. 108시간이요. 저는 윤석열 정부의 어떤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서 120시간 정도 일하고 있습니다. 120시간 어떻게 해? 나 일주일에 108시간이라고 죽을 뻔했는데. 계속 일하고 있어요. 아니, 거짓말 좀 하지 그렇게 마세요. 오래 그러니까 최대치를 찍을 때 혹시 120시간. 육아 같은 거 다 여기 계산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순수하게 일한 걸로만. 120시간 일주일에? 그 하루에 몇 시간 주무시는 거예요? 보통 4시간 정도 자고요. 예. 뭐 하여간 그게 뭐 중요하겠습니까? 윤석열 정부의 의지를 받기 위해서 120시간을 일한다는 네. 한때. 네. 예. 근데요. 네, 정부가 현행은 지금 주 52시간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일부 업종과 직종에 한해서 노사가 원하는 경우에 그 연장 근로 단위를 그 일주일에 한정하지 않고 선택할 수 있도록 네.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점점 자신감이 왜 사라진 이유는 뭐죠? 처음에 아까 질문에 답을 못 해가지고. 아 그래요? 네. 아 내가 자꾸 뭐 물어보는 게 좀 문제인가? 아니요. 할까? 괜찮아요? 네, 당연하죠. 제발 좀 잘 좀 해요. 네, 좀 자신감 좀 잃지 말고. 아 백다혜 아나운서잖아요. 아 그럼요. 백다혜 아나운서 아시죠? 아 그럼요. JTBC 간판입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여기 와서 맨날 손 벌벌벌 떨고 있어요. 아니에요. 아, 뉴스 할때 그렇게 잘하는데. 왜냐하면은 딱 정규 포맷에는 굉장히 최적화돼 있지만은 그러니까. 이렇게 유튜브의 자유로운 포맷에는 조금 어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영진 앵커께서 딱 지도를 딱 하고 리드를 잘해 주셔야죠. 아, 제가 조금 더 잘해야 되는군요. 역시 분발하십시오. 반성하겠습니다. 제 리드 좀 해도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일단 52시간을 네. 기본으로 가긴 가되 네, 일부 틀을 유지한 업종에 하되, 네. 한해서는 네. 어느 정도까지 그럼 연장한다는 거예요? 아, 이게 사실 고용노동부가 시행했던 조사를 바탕으로 네. 이번에 발표를 한 건데요. 음. 그 조사에서는 제조업, 생산직 등에 한해서 주 최대 60시간 이내 한도로 완화하는 방향에 대한 수요가 좀 있었다고 합니다. 주 최대 60시간. 네네. 60시간까지는 일할 수 있게 한 8시간 정도를 더 일할 수 있게 만든다는 네. 거군요. 근데 이제 이게 그렇게 계속 누적돼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뭐 예를 들어 이때 뭐 60시간을 좀 몇 주 했으면 그 다음에는 좀 더 까갖고 뭐 40몇 시간 정도로 좀 제한한다든지 이렇게 탄력적으로 좀 운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또 모르죠. 아니 그게 아니라 모르는 네. 게 아니라 그 정부에서도 이런 구체적인 세부 방안은 앞으로 노사정 앞으로. 대화를 통해서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노동시간 우리나라 좀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보면 좀 긴 편은 맞죠? 예, 세계 최장을 기록하다가 지금은 OECD에서 한 5위 정도, 5위 예, 정도. 5위 정도 그러니까 뭐 많은 편이죠. 많은 네, 편이고 네, 네. 사실은 한국처럼 이렇게 소위 말해서 G7, G8 뭐 이렇게 산업이 고도화된 나라에서는 이 정도로 많이 하는 나라는 없어요. 그러니까 멕시코나 뭐 이런 데들이 우리나라보다 많이 하지만은 사실은 노동 시간을 줄여야 된다는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가 네, 네, 있는데 네, 네, 네. 또 하나는 노동 시간을 좀 유연화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은 아이스크림 여름에 잘 팔리잖아요. 아이스크림 여름이죠. 겨울에는 좀 덜 팔리잖아요. 네. 그럼 여름에 좀 더 많이 일하고 네. 겨울에는 좀 덜 일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게 이제 했는데 그런 요구가 기업은 있지만은 지금 현행 제도에서는 그게 좀 어려우니까 그런 것들을 기업의 애로사항을 좀 풀어보자라는 게 이제 네네네. 윤석열 정부의 어떤 정책이었고요. 저는 이거 어제 이제 발표하는 거 보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아 드디어 정부가 좀 정상적인 기능을 하기 시작하는구나. 예. 그 지금까지는 안 했습니다. 예, 안 했습니다. 예, 못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요거를 말씀드릴게요. 네네. 이게 처음에 논란이 됐던 게 네.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시간 제도 유연화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네. 갑자기 노동부가 발표를 해요. 네. 예, 그래서 이제 탄력근무제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유연화. 근데 이게 제대로 된 여론수련도 없었고 이게 부작용이 어떤 일이 생기는지도 몰랐고 그냥 노동부에서 발표를 하니까 언론이 계산을 해봐요. 최대 주 69시간까지 가능하네? 이렇게 하니까 주 69시간제로 제목이 딱 나와요. 그러니까 반발이 엄청 강해져가지고 지금 후퇴했다가 지금 8개월 그렇죠, 동안 여론조사하고 국민한테도 물어보고 기업한테도 물어보고 노동자한테도 물어보아 해서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은 설령 괜찮은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조화 빠르게가 이제 줄여서 조빠가 그러더라고요. 자, 비속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식의 기조들이 굉장히 큰 반발을 일으켰는데 드디어 노동부가 이제 정상적으로 지금 정부가 이제 기능을 했다. 이거에 네.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네. 그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네. 여기에서 좀 데이터를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은 네. 지금 기업의 85%는 현행 주 52시간 제도를 유지해도 문제가 없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14.5%만 문제가 있다고 필요하다.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럼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라는 거고 여론조사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그러면은 이제 지금 1주 단위 연장 근로 관리를 월 단위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근로자는 41.4% 찬성, 사업주는 38.2, 국민은 46.4%가 동의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건 이제 주별로 노동 시간 다 계산해 갖고 주별로 맞추자는 게 아니고 주별로 맞추는 거 말고 월 단위로 통으로 그렇죠. 계산해서 몇 시간 이내 이렇게 이제 하자는 거죠. 그렇죠. 예, 네. 지금은 주 단위로 네, 50시간을 네, 네. 못 넘게 돼 있으니까 그거를 네. 하면은 처벌을 받게 돼 있으니까 네. 이거를 조금 더 60시간 일하더라도 월말에는 주
주초에는 많이 일하고 월말에는 쉬게 하자 뭐 이런 식의 이제 업종 특성상 예, 그럴 예.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이런 정도의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실제 그러면은 이거를 반대하는 사람은 근로자 29.8, 사업주 26.3, 국민 29.8로 찬성하는 사람이 더 높다라는 게 노동부의 얘기예요. 네. 그런데 이거는 물컵에 물이 절반이 찼느냐, 아유. 절반도 안 됐느냐고 똑같아요. 왜냐하면은 국민의 네. 절반은 이거를 찬성 안 해요. 그러면 뭐 이런 류의 이제 있기 때문에 아마 노사정 대화에서 굉장히 첨예한 이해관계 좀 대립이 있을 걸로 지금 보입니다. 네. 일단 우리 백다희 아나운서한테 어쨌든 뭐 저희 리드를 좀 해야 된다고 하니까 팁 네.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떤 팀? 중간에 뭐 아까 뭐 족바가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당황스럽잖아. 그렇죠. 예, 그럴 때 당황스럽다고 해서 네 이렇게 이제 리액션하고 넘어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냥 모른 척하고 외면을 해야 됩니다. 그럼 가만히 있으면 되나요? 예, 그냥 못 들은 걸로 하면 돼요. 가만히 있었어요. 잘하셨습니다. 별별 사람들이 다 나올 거거든요 여기에. 근데 거기에 다 얘기한다고 네. 아유 아닌 이런 얘기하다 보면 말려 들어갈 수가 있어요. 예, 이런 이상한 얘기가 들어오면 그냥 모른 척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네, 네. 이상한 얘기 아니라니까요. 그거 왜 이상한 얘기로 몰아가세요. 아니 어감이 좀 그렇잖아. 어감이 그런 거지. 그거는 네. 실제로 굉장히 많이 쓰는 용어입니다. 족바가요? 예. 계속 써요 그러면? 아니 뭐 굳이 계속 맥락에 안 맞게 쓸 필요는 없지. 네. 여튼 근데 우리 김준희 에디터님의 말씀은 과거에 너무 좀 속도전으로 가다가 그리고 과거에 너무 좀 뭔가 제대로 된 뭐 여론조사라든지 아니면 뭐 민심을 좀 파악하지 않고 그냥 막 진행을 하다가 이제는 민심도 좀 파악을 해보고 그다음에 정말 필요한 게 어디 쪽인지도 좀 조사를 좀 면밀히 해서 제대로 좀 일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예.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만 이제 언론에서 지적이 나오는 거는 네. 총선을 앞두고 아. 이렇게 딱 결정해버리면 또 역풍이 불 수 있으니 이거를 노사정으로 밀어놨다라는 네. 조금 무책임하다라는 평가도 있어요. 그게 예를 들면 국민연금도 정부가 수치를 결정하지 않고 이거를 국회에 떠넘겼거든요. 지금 정부가. 그런 식으로 조금 무책임하다라는 평가도 있지만 어쨌든 여론 수렴을 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논의를 해보자라는 데는 좀 높은 평가를 할 수 그거 있다. 자체는 평가할 수 있다. 예, 예. 자, 그리고 세 번째 브리핑 가볼까요? 네, 다음 브리핑은요. 어제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을 대장동, 백현동 의혹 재판과 별도로 심리하겠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네. 이 대표 측이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이 병합을 신청을 했는데 거부를 한 겁니다. 요거는 약간 좀 우리 에디터님의 해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 관련된 지금 현재 소송이라든지 이런 게 좀 많잖아요. 예. 예, 그래갖고 어떤 게 뭐 병합되는 거고 어떤 게 단독으로 가는 거고 왜 그렇게 가는 건지 간략하게 우리 듣는 분들 이해하기 편하게 예. 가능하겠습니까? 예. 지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이제 수사는 예를 들면 수원지검에서도 하고 뭐 네. 서울중앙지검에서 하고 막 이랬는데 이게 지금 법원은 서울중앙지법으로 다 모였어요. 다 모여가지고 이거를 이제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하고 이재명 대표의 주장은 뭐였냐면은 이거 한 건씩 다 재판 나가기 시작하면은 아무것도 못한다. 왜냐하면은 대장동 것도 있고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묶이고 백현동 묶이고 이를테면 성남 FC 뇌물 의혹 사건 묶이고 선거법 묶이고 여기에 이제 위증교사까지 있었던 겁니다. 이거를 맨날 그 법원 예. 출석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논리 구조가 법리 구조가 비슷하기 때문에 이거를 네. 다 병합해 가지고 하나로 해달라라는 게 민주당 측의 주장이었고 네. 검찰은 이거 따로따로 해야 된다라고 했지만 어쨌든 법원이 받아들였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선거법하고 대장동 나머지를 다 묶어가지고 딱 두 개만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검찰에서 세게 치고 나오면서 다른 건 몰라도 위증교사는 분리해야 된다. 이건 위증교사 문제는 범죄 성격이 다르다. 예, 범죄 성격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빨리 속행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법원이 받아들여 준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할 때 그때 이제 세 가지 사유가 있었어요. 그때 하나가 위증교사가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요거는 좀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리고 네. 근데 여기에서 그때 구속영장 그 판사가 이거를 기각을 했어요. 구속영장 기각을 했는데 요거에 대해서 위증교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검찰의 이 주장에 대해 소명이 됐다. 범죄 혐의가 소명이 됐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검찰 입장에서는 요거는 승부를 걸어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분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위증교사 문제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2002년도에 그때 다른 재판 말고 이건 이제 위증교사만 예, 얘기해 위증교사만 주신 거죠? 이게 이제 네. 왜 문제가 되는지를 말씀드릴게요. 네. 2002년에 야인이었던 이재명 대표가 KBS의 그 프로그램 최무 PD하고 같이 당시에 김병양 시장이라는 현재 그 성남시장의 비리를 캐고 있었어요. 그런데 취재가 잘 안 되니까 네. 이 PD가
검사를 사칭한 거. 전화로 검사를 해가지고 내가 누구 검사입니다. 뭐 이런 거 막 하면서 취재를 하니까 이게 나중에 문제가 돼가지고 네. 이재명 대표 벌금형 받았습니다. 이걸 네. 150만 원 벌금형을 받았어요. 그건 이제 잘못된 행위이긴 한 거죠. 예, 그거에서 검사 이거는 자체는. 공식적으로 판결이 나온 거죠. 네. 근데 이제 이게 왜 문제가 됐냐면 2018년에 경기도지사 이제 선거에 나왔잖아요. 그때 TV 토론 당시에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나는 그때 그 KBS PD를 도와준 것뿐이지 이거를 나는 억울한 누명을 썼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검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이다라고 고소를 해요. 네. 이제 고발을 해가지고 이게 재판에 갔는데 2020년 대법원에서 무죄가 납니다. 네. 이게 무죄가 났어요. 여기까지 일단 나게요. 끝났잖아. 그런데 최근에 검찰이 지금 다른 대장동권을 백현동권을 수사를 하면서 이 김병량 시장의 수행 비서를 압수수색을 했어요. 관련자라서. 네. 근데 그 사람의 녹취록에 뭐가 있었냐면 이재명 성남시장 그러니까 경기도지사가 전화를 해가지고 당시 경기도지사가. 네, 그러니까 정확한 경기도지사는 아니었고 성남시장이고 경기도지사 후보자였죠. 네. 전화를 해가지고 경기도지사였네요. 경기도지사 재판은 그 이후에 있었습니다. 에디터님. 죄송합니다. 에디터님까지 왜 이러세요 정말. 자, 경기도지사가 전화를 해가지고 네. 자, 이거 지금 법원에서 지금 재판이 있으니까 요거에 대해서 잘 얘기를 해달라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검찰이 보기에는 이거는 위증교사다. 위증을 시켰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같이 수사를 한 것이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 측의 주장은 위증을 하라고 한 게 아니라 진실만 얘기해달라고 했다라는 잘 게 얘기하라는 게 예. 진실을 얘기하라는 거고. 그런 거고. 검찰이 볼 때는 이거는 검찰이 이거는 위증을 위증이다. 지금 교사한 거다. 근데 이제 이게 왜 이제 문제가 되냐면 쉽게 얘기를 하면은 이거는 사안이 단순해요. 이미 증거도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네. 법리적 판단만 있기 때문에 내년 4월 총선 전에 1심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총선 전에 1심 나올 수도 있고 그 결과가 그러면 총선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총선에 영향도 주지만은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1심에서 유죄를 받으면은 네. 일단 비명계에서 당대표 다 사퇴하라. 이재명 체제가 붕괴가 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재명 대표가 출마를 하려고 하면은 민주당에서 주장을 했던 게 예를 들면 김태우 그 강서구청장이 네네네. 출마를 했을 때 2022년에 출마를 했을 때 야 1심에서 유죄 받은 사람을 어떻게 출마를 할 수가 있어? 그 논리에 그대로 본인들이 당할 수 있다. 그대로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이재명 대표 체제와 선거에 네.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거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뭐 관련된 자세한 이야기는 이따 저희 그 마우스복싱 코너에서 다시 한번 좀 다루니까 그건 이제 이따가 다시 한번 좀 여러분이 들어주시면 좋겠고 우리 백다희 아나운서가 잘 이해했는지만 확인하고 오늘 그럼 브리핑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이 얘기 어떻게 잘 이해가 좀 되셨어요? 사실 제가 준비했던 답변이었는데 얘기를 잘. 그럼 한번 우리 백다희 아나운서의 요약 한번 들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직선거법 위반이 지금 그래서 잘 이렇게 이해 안 됐으면 혐의 사건 얘기해. 네? 이해 안 됐으면 얘기해요. 이해 더 완벽하게 해보겠습니다. 조금 더 완벽하게 해볼래요? 네. 알겠습니다. 여튼 이제 제가 여쭤보는 거는 우리 듣는 시청자분들도 잘 이해가 되셨을까? 그거 이제 확인한 겁니다. 네. 예. 정보가 워낙 많다 보니까. 안 됐는데 했다고 하긴 없어요 앞으로. 우리 그럼요. 솔직하게 갑시다. 저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발끈하지도 맙시다 우리 솔직하게 가고 대신 발끈하지 맙시다. 지금 아시겠죠? 발끈했나요? 네, 발끈하지 맙시다. 네. 예. 자 우리 백다희 아나운서 오늘도 뉴스 3개 준비하시느라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 모르시겠습니다만 정말 아침부터 거의 책 한 권을 다 읽고 옵니다. 뉴스 맞죠? 그건 맞습니다. 그건 네. 맞습니다. 네. 물론 이제 뉴스에 대한 이해도가 어떨 땐 떨어질 때도 있지만 이해도라기보다는 아직 암기가 암기력이. 조금 떨어져요. 네. 떨어지는 건 아닌데. 야구 안 좋아하죠? 야구 좋아합니다. 야구 안 보잖아. 솔직하게 가기로 했잖아요. 나랑 같이 아까 야구 안 좋아한다고 같이 얘기했잖아. 전 별로 안 좋아해요, 야구. 그러니까 어려워한다. 그래서 배우고 어려워한다? 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 백다희 아나운서 내일은 더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 시청자분들 만납니다. 네. 어떻게 에디터님 오늘 첫 방송인데 괜찮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게 아니라 제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말하는 속도나 뭐 말하는 톤이나 이런 게 좀 괜찮은지. 완벽하셨어요. 그건 뭐 예.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고 근데 댓글들은 김준혜 꺼져라 막 이런 거 나오는데. 어디에 없는데? 아니 그리고 심지어 뭐 조금 더 천천히 말씀해 달라고 해도 못 하실 거잖아요, 그렇게. 제가 성격이 급해서 안 굉장히 되잖아. 많은 양 정보량을 네.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좀 얘기하는 맞습니다. 습관이 있습니다. 하는 대로 하시고 대신 그 정리는 백다희 아나운서와 저희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네네네네. 아유 고맙습니다. 물리. 자 그러면 오늘 장르만 인터뷰 정말 이분이 나와주시기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도 아마 기사가 수백 개 이상 쏟아지지 않을까 기대를 하면서 조심스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아유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 하태경 의원님의 여러 이야기들을 검증하고 또 날카로운 송곳 질문을 던져주실 정치부 송우영 기자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송우영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이상민 크리에이터 나와주셨죠? 어서 오십시오. 네, 무게감 담당 이상민. 무게감입니다. 네. 네, 그래서 혹시 뭔가 좀 마음에 안 드는 얘기가 나오면 네네. 바로 이제 그 김기현 대표 목소리로 혼 좀 내주시고 네네, 바로 혼내겠습니다. 모든 정치인이 다 되는 네네. 이상민 크리에이터입니다. 어제 혼났습니다. 네. 인현 위원장한테. 저는 오늘 이제 하태경 의원님이 나오신다고 그래서 뭐 이렇게 쭉 이것저것 보다가 아주 충격적인 거 발견했습니다. 오. 충격적이요. 전 정말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여기서 지금 제가 즉석해서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태경 의원이요. 네. 인스타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요? 예. 오. 아니 여기 충격적인 건 아니고. 그래요? 거기서 놀라면 어떡합니까? 벌써 놀랐습니다. 깜짝 인스타그램을 놀랐어요. 하는데 네. 쭉 봤어요. 네. 팔로잉 하는 사람들. 네. 즉 하태경 의원이 좋아요나 이런 거 누르시는 분들이 있는 거죠. 그 리스트에서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왜죠? 자, 여러분 퀴즈 드립니다. 과연 하태경 의원이 팔로우하지 않는, 즉 싫어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팔로우하는 사람 리스트가 다 있거든요. 1번 이재명 민주당 대표, 2번 윤석열 대통령, 3번 이준석 전 대표, 4번 가수 윤복희 씨. 자, 과연 하태경 의원은 누구를 팔로우하지 않을까요? 4명 중에 3명 팔로우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이 결과를 보고 우리 기자님은 누굴 것 같습니까? 좀 조심스럽게 이재명, 윤석열, 이준석, 윤복희. 아마 1번 이재명 대표가 네, 이재명 대표. 자, 우리 이상민 크리에이터. 저는 그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을 팔로우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대통령. 자, 답들이 좀 나왔는지 네. 보고요. 정답을 바로 발표하겠습니다. 왜냐면 이 이야기를 좀 이어나가게 되기 때문에. 네. 이재명 대표 맞아요. 팔로우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윤석열 대통령 네. 팔로우하고 있습니다. 오. 이준석 전 대표 팔로우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네. 인스타가 없는 줄 알았어요. 가봤더니 엄청 또 잘 활발하게 하고 있어요. 윤복희 씨 당연히 팔로우하고 있고요. 복희 씨는 뭡니까? 자, 우리 하태경 의원님 도대체 왜 이준석 전 대표를 팔로우하지 않는, 왜 싫어하는 겁니까? 우리 의원실 위계질서가 무너졌네요. 어허. 아니 그 인스타는 내가 관리를 안 해요. 이 우리 참- 보좌진들이 관리하는데 내 아니, 근데 허락도 안 받고 허락도 안 받고 이재명 대표는 하고 이준석은 안 한다? 아니 윤 대통령도 내 허락 안 받고 이제 윤 대통령은 왜 했냐 이거예요? 아니 근데 야, 아마 윤 대통령은 예. 했을 수도 있는 게 윤 예. 대통령 인스타를 네네네. 제가 관리했거든요. 오. 그래요? 대선 때 야, 단독이다. 네. 윤 대통령 인스타는 내가 관리했다. 부분 관리를 거기 이제 어. 일종의 인스타의 릴스, 그쵸. 쇼츠 같은 거 네네네. 짧은 영상. 그거 만드는 걸 내가 담당했어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걸 올리기 때문에 어허. 아이디 이제 관리자 그걸 다 받아서 네네네. 했기 때문에 당연히 했을 것 같고 이재명 대표는 뭐 지피지기 차원에서 당연히 하는 거고 지피지기. 근데 이준석 왜 안 해요? 그거는 이제 내가 하라고 안 시켰죠. 그러니까 관리를 거의 안 하는. 비겁한 변명인 것 같습니다만. 이거 혹시 했다가 끊은 건 아닐까요? 바로 해야 돼. 언팔까지 혹시?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건 아니다. 인스타는 팔로우가 많지 않아요. 예. 실제로 이제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고 어쩌다 한 번씩 맞아요. 팔로워수가 뭐, 46명이더라고요. 네, 얼마 안 돼요. 네, 얼마 안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 뭐 의미 있는 팔로워 같은데 이준석이 없길래. 근데 저는 윤복희 가수님은
우리 보좌관 중에 좋아하는 분이 있는 모양이에요. 개인 취향으로. 그렇죠. 트로트 가수 윤수연 씨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다시 아, 알았어요. 그분은 제가 했어요. 왜냐하면 천태만사. 천태만사. 아 본인이 하셨어요? 네, 제가 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랑 앞뒤로 출연한 적이 있는데 네네. 앞뒤로 출연한 적이 있는데 네. 그때 거기 저기 누구야? 저 털보. 아 김호준. 김호준 네. 뉴스공장에 네. 한 4, 5년 전에 아 출연했을 때 앞뒤로 했는데 고인연으로. 그분이랑 인사하면서 자기 거를 해줬어. 네네네. 그래서 이제 들어와 계시고. 네. 자, 여튼 뭐 이 팔로우 리스트로 아마 많은 의미가 전달이 됐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장르만 인터뷰 시작을 좀 해야 될 텐데 실례가 안 된다면 그 목도리 좀 살짝 제가 치워드리겠습니다. 네, 마스크가? 마이크에 마이크에 살짝 좀 다 이게 걸릴 수 있어서. 예, 예. 네. 자, 오늘 이제 우리 하태경 의원님과 이야기 나눌 것 중에 첫 번째가 그 혁신위가 지금 이제 제일 요즘 뉴스의 중심입니다. 그렇죠. 근데 혁신위가 이것도 사실 우리 장르만 여의도에서 나온 얘기거든요. 네. 혁신위가 권한이 뭐냐, 언제까지 하냐 이런 얘기를 이제 어제 하다가 당이 얘기 안 들어주면 어떡할 거냐 했더니 우리 인유한 위원장께서 막 고민하시고 그럴 리가 없다. 당 지도부는 내 말을 듣게 돼 있다. 정권을 난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제가 안 되면 어떨 거냐고 계속 꼬치꼬치 깨물었어요. 그랬더니 어제 가셔서 이렇게 아마 결정하신 것 같습니다. 안 받으면 조기 해산할 수 있다. 이런 얘기 나온 거 아닙니까? 와, 이거 장르만 여의도에서 시작된 얘기예요. 그럴 수 있죠. 아, 그럴 수 있습니까? 고맙습니다. 네. 근데 이제 혁신이가 조기 해산하면 네. 김기현 지도부도 같이 조기 해산 될 겁니다. 그래요? 그래요? 왜냐하면 김기현 지도부를 지금 좀 기다려주는 이유가 이제 김기현 대표가 이념한 혁신위원장을 임명을 했잖아요. 네. 이념한 혁신위가 그동안 좀 잘했기 때문에 그래도 크게 잘못한 건 없거든요. 네. 이제 내는 목소리. 잘했다고 보시나요? 그죠. 하나하나 뭐 일단 주목도는 굉장히 높고 네. 또 거기서 발표하는 게 뭐 하지 말아야 될 거 한 건 없잖아요. 아, 네, 그래서 대통합. 뭐 통합도 그렇고 여러 가지 변화해야 되는 거 어젠다 던지는 것도 그렇고 예. 그래서 이념한 혁신이 보면서 김기현 지도부를 기다려주고 있는 건데 혁신이가 사라지면 김기현 체제도 의미가 없다. 네네. 그래서 이제 조기에 내려와야 된다는 목소리가 굉장히 커질 겁니다. 누가 그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조기에 내려와야 된다. 그 얘기를 낼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혁신이가 무너지면서 아마 그 이야기를 할 겁니다. 아, 의원들이 지도부 같이 내려와라. 지도부 의미 없다. 요 얘기 나오고 나서 그러니까 혁신이 조기 뭐 해산 얘기 나오고 나서 당 분위기 어떻습니까? 당 내 이제 출입하잖아요. 제가 국민의힘 담당인데 네. 의원님하고 친하기도 하고. 근데 어수선하긴 한 것 같아요. 네. 어수선해요. 근데 일단 혁신위에서는 공식적으로 아니다. 음. 한 번 검토한 적은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해체를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해서 지금 추이를 지켜보는 상황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보도 시점에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을 것 보도 같은데 시점? 예. 어제 저녁 9시 반쯤 내외부터 이 기사가 쏟아져 나왔는데 네. 한 제 기억에 3개 매체에서 동시에 단독이라고 나왔어요. 네네. 네, 근데 9시에서 9시 반쯤에 동시에 나온 걸 보면 이제 혁신 관계자분들이 한마디를 이렇게 기자들한테 해준 것 같은데 예, 그래서 혁신 이게 조기 해체 해산을 검토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기사가 나오니까 바로 아니라고 반박을 했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조금 여론을 조금 보는 것 아닌가 혁신의 입장에서도 쉽게 해산 발표를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 바로 아니라는 얘기가 나오긴 나왔어요. 예, 공식적으로 우리 한 번 이런 걸 검토한 적은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 이게 어젯밤 늦게 아마 공식 입장에 나왔고 이거는 근데 혁신위원장으로 거론되기도 한 의원님이 제일 잘 아니까 지금 기자들이 많이 엄청 전화 지금 몰리고 있을 겁니다. 그럴 겁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혁신위원장이 어제 혁신위원장이 얘기를 많이 했을 텐데 혁신위원장 되기 전부터 저랑은 좀 뭐 가까운 사이였고 아, 이 위원장 이뉴원 위원장님. 네네. 그렇죠. 그리고 혁신위원장 이제 저도 제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약간 한 10% 정도 했고 이뉴원 위원장은 아예 리스트에 없을 때 통화를 좀 했었어요. 초기에. 그때부터 통화를 좀 했고 위원장 되고서 통화를 했고 근데 이제 위원장 되고 나서 한 일주일쯤 있다가 저한테 하는 게 아마 다음 주가 되면은 그게 한 2주 전쯤일 거예요. 다음 주가 되면은 김기현 대표가 자기 혁신위원장 임명한 거 후회하게 될 거다. 이뉴원 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예, 후회하게 될 거다. 아, 요것도 기사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리고 바로 나온 이야기가 네. 뭐 대통령을 사랑하면
몸을 던져라. 아. 영남 스타는 서울로 와라. 아. 하다가 이제 불출마하든지 서울 출마하든지 뭐 이런 공식적인 발표를 했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그러니까 당 지도부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인현 위원장이 그냥 한다는 거를 의미하는 거군요. 아, 그렇죠. 지도부랑 상의하고 뭐 짜고 치는 하는 게 모습이 아니고. 아니고 지도부가 그래서 후회하게 번호 될 쓰고 거다. 거다. 그렇죠. 아. 그래서 그 말은 뭐냐면 서울 출마도 안 하고 불출마도 안 하면 나중에 공천 탈락 리스트를 발표하겠다는 거예요. 아 리스트를요? 그러겠죠. 와. 근데 그럴 권한이 혁신이한테 있습니까? 혁신위는 다 할 수 있어요. 아. 이제 근데 할 평가하는 수- 사람은 국민이에요. 아. 그러니까 말은 할 수 있지만 네. 그건 이제 듣냐 안 듣냐의 문제잖아요. 아 그렇죠. 그 수용하느냐 안 하느냐는 뭐 공천 탈락 리스트를 발표를 하면 네. 배제 리스트를 발표를 하면 결국은 그게 이제 공관위 문제로 넘어가죠. 예. 근데 국민들 속에서는 이미 공천 탈락이 된 거지. 아. 왜냐하면 지금 혁신위가 네네네. 특히 우리 당 지지자들한테는 박수를 크게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총선 그냥 비관적이었는데 네네네. 혁신위가 그래도 조금 뭘 해서 점수를 아. 따고 있다. 음. 그래서 이제 혁신위가 누구 공천 주지 마십시오 하면 네. 사실상 공천 끝난 거라고 보면 됩니다. 아니 근데 그 혁신안을 얘기했을 때 김기현 대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 모든 일은 시기와 순서가 있는 거죠. 예, 타이밍이 맞아야 돼. 아, 찬밥도 이런 먹으면은 체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약간 아 좋아. 뭔가 이제 좋아요. 네네 네. 좀 혁신에 좀 혁신에 반대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아. 그런 식으로 마지막 최종 혁신안이 발표됐을 때도 지도부에서 이거 좀 그래 이런 반응을 또 보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이 말하면 또 욕 엄청 들을 것 같아요. 아유 김기현 좋습니다. 대표가 정책 판단을 잘못하고 있는 게 잘못하고 있습니다. 김기현 대표가 정세 판단 잘못하고 있다. 당 정세를 잘못 판단하고 오. 있는데 네. 지금 대표는 김기현이지만 네. 지금 국민들이 볼 때 우리 당 드라마를 지금 하고 있는데 예. 주인공 주연은 주연은 인효환이에요. 그렇죠. 기사도 훨씬 김 많이 대표는 나왔네. 조연이에요. 아. 그럼 조연이 주연에 맞춰줘야지. 아하. 조연이 이제 주연 바꾸기가 좀 어려운 아니, 상황이 됐어요. 그럼 감독은 누구예요? 그 드라마. 감독은 윤 대통령입니까? 감독은 그러면은 다행이죠. 근데 음. 이제 대통령하고도 깊이 있게 이 상의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럼 감독 없는 드라마예요? 감독 없죠. 감독 없는 드라마. 아 그래요? 아니 감독이 없다기보다 인현 위원장이 감독이자 주연이지. 아 인현 위원장이. 감독이자 주연이죠. 그래요? 자기가 설계하고 어젠다 뽑고 뭐 어. 발언하고 다 하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 정도로. 혁신위원장은 이 칼을 잘 쓰면은 굉장히 세죠. 제일 세죠. 과거에 그런 혁신위원장이 있었나요 혹시? 이렇게 막 정말 뭘 해갖고 잘 막 진두지휘하면서 당을 완전히 이렇게 혁신도 하고 그때 이제 비대위원장이 있었죠. 비대위원장. 이제 비대위원장 잘한 분이 이제 김종인. 김종인 비대위원장. 근데 아까 의원님이 그 김기현 대표 거취를 좀 얘기하셔가지고 네. 당 출입 입장에서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러니까 혁신위가 만약에 조기 해산을 하면 그럼 의원님도 그런 목소리를 낼 의향이 좀 있으신가요? 김기현 대표가 지금 거취 표명을 해야 된다. 그건 이제 정치인 시기상조라고 얘기하셨기 그때 때문에. 상황이 되면 지금 너무 일찍 아직은. 이야기하는 거는 네. 약간 분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 근데 이제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는 저도 뭐 비슷했지만 저보다 훨씬 오래 울산에서 정치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의 유형, 무형, 인적 이런 자산들이 다 울산에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그 자산을 포기하고 서울 수도권 오라는 주문인 것 같잖아요. 그분들하고 좀 의사소통할 시간이 필요해요. 그 전에 평생 동지들인데, 선택할 시간들. 그렇죠. 아니 평생 동지들인데 네. 내 사정이 이러이러하다 이해를 해달라. 이제 김기현 대표가 울산시장을 2번 하셨나? 뭐 그리고 국회의원 네네네. 4번? 네. 그러면 한 몇 년이에요? 16년 네. 정도 울산에 계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16년 인생이 거기 다 이제 녹아져 있는 겁니다. 아니 근데 이 혁신이라는 게 원래 이제 뭐 그 각 개인 정치인들마다의 그 지역에서의 여러 스토리들 뭐 이 히스토리가 쭉 있겠습니다만 그런 거 하나하나 다 봐주다 보면 결국 이제 혁신이 오히려 발목이 잡히는 거고. 그러니까 저는 김기현 네. 대표 입장에서 이 얘기를 한 건데 네네네. 지금 상황은 그렇게 기다려줄 수가 없다 하는 거죠. 그래서 혁신위에 맞춰주는 게 맞다. 맞다는 거죠. 아. 예, 김 대표 좀 그래서 우리 서둘러야 하태경 된다. 의원님은 이제 서울로 저 수도권으로 오시죠? 당연하죠. 수도권 어디로 오십니까? 지금 한 4-5 군데 보고 있는데요. 네. 이제
저는 크게 이제 두 가지 기준인데 하나는 이제 시너지 효과가 어디가 더 크냐. 시너지. 네, 뭐와 그러니까 뭐의 시너지죠? 그러니까 이제 수도권 다른 지역에 네. 긍정적 영향을 좀 확산시킬 수 있는 네. 그런 효과가 좀 큰 데가 좋겠다 네. 하는 것이고 네. 이제 또 하나는 이제 그 지역에 이제 대부분 보면 위원장들이 있어요. 그렇죠. 아, 그분들과 또 조율을 해야 되는 거군요. 아 그렇죠. 왜냐하면 그냥 질러버리면 네. 그분들이 아, 사실 입장이 있죠. 어떻게 보면 그분들도 제가 경쟁자고 저도 어떻게 보면 경쟁자잖아요. 네. 그러면 내부 싸움 하느라고 에너지를 다 뺄 수가 있습니다. 잘못 첫 단추를 잘못 꿰면 네. 중요한 판단 기준이 내가 당선 가능성 높은 곳이에요? 아니면 내가 꼭 필요한 곳이에요? 제일 중요한 건 정치인 명분이죠. 명분이 있는 곳? 예, 그러니까 명분을 잘 던져서 지역마다 명분이 조금 다를 거 아닙니까? 네, 네. 근데 이 명분을 던져서 이제 주변에 좋은 영향을 주고 네. 물론 제 당선을 아예 무시할 수는 없지만 네, 네, 네. 당선 중심으로 생각할 수는 없죠.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려면 서울 안 왔죠. 아, 해운대에 있는 게 제일 낫죠. 격전지를 가시겠다는 얘기 예, 같은데. 그죠. 어쨌든 격전지로. 그렇죠. 격전지로 가야죠, 당연히. 아, 그렇다고 완전 이제 야당 성향이 높은 곳을 그냥 선택하기 좀 어렵고 거기도 명분이 있으면 던질 할 수 수 있다. 있죠. 어떤 네. 명분입니까? 필요한 명분이라는 게. 그게 이제 제일 큰 게 우리 당 혁신에 맞는 네. 혁신에 맞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출마할 때 던진 명분이 낙동강 정당을 한강 정당으로 만들겠다. 한강. 정당으로 한강 근처로 갑니까? 아 물론 서울이 한강 근처니까 영남 정당을 수도권 정당으로 네. 네. 수도권 정당으로 만들겠다. 용산, 마포, 강남, 서초. 네. 마포 얘기 많이 강남 서초는 나왔습니다. 아니고 아, 거긴 아니고. 강남 서초는 아니고. 강서. 네. 그래서 지난 총선에 강성가 보다. 우리가 이긴 데는 다 빼고 지난 총선에 어쨌든 강남 3구 여기는 다 빼야 되고 아, 네. 후보 중에 지금 이제 강서와 용산, 마포 정도가 유력한 후보지다. 이렇게 한번 저희가 기사 내도 되겠습니까? 한강 인접한 곳이라고 못 박으시면 또 안 되고 아. 아직 열려 있습니다. 아직 어쨌든- 결정 안 했어요. 아. 어쨌든 제가- 낙동강에서 한강으로. 네, 제가 마포을 주민인데 네. 네, 합정에 살아서 네. 마포을 출마 얘기는 계속 썰로 많이 나왔던 거고 네, 주변에서 많이 예, 권하죠. 정청래 의원하고 붙으면 어떻게 될까 뭐 이런 얘기도 계속 나왔던 네, 거고 뭐. 거기도 후보 중에는 들어 있겠네요. 4-5군데 중에 하나가 마포를. 마포을. 배제한 건 아닌데 네. 이제 거기는 좀 시너지 효과가 얼마나 있을까? 약간 좀 극장 효과는 있어요. 이제 크진 않다. 약간 서로 개싸움하듯이 강렬하게 아주 강렬하게 싸우는 이런 의미는 이것도 있는데 기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주변에 이제 좀 동반 상승 효과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잘 모르겠어요. 아, 마포를. 네, 아, 서대문 얘기도 있었어요. 서대문. 네, 왜냐면은 이뉴한 위원장이 안 한다고 했으니까. 서대문 비화가 있는데 네. 내가 이제 전화를 돌려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어디 지역에 거기 출마 안 한다는 소문이 있으면 네. 요 목도리만 살짝 뒤로 한쪽만 넘기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아, 마이크 때문에 네네. 양해 그렇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확인하러 이제 연락을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뉴한 위원장이 혁신을 하기 전이지. 네. 하기 전에는 2, 3주 전인가? 서대문 갑은 이뉴한 위원장이 나올 거라는 소문이 있어서 많았죠. 내가 전화를 해봤죠. 네. 네. 그래서 형님 서대문 갑 출마한다는데 네. 거기 내가 나가면 안 돼?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냥 네. 이제 타진을 해본 건데 안 된대. 안 된대요? 안 된다고 했어요. 아, 그때는 확실히 그때만 해도 그때만 있으셨나 해도 보다. 그 서대문 갑은 자기가 나가려고 했었어요. 했다가 이뉴한 위원장이 직접 내가 통화를 했죠. 이뉴한 위원장 야 그런 얘기 어제 안 하셨는데? 마음을 좀 바뀌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일주일 전에 나한테 전화 다시 와가지고 네. 할람 하라고. 동상 나 서대문 안 가. 아 그래요. 일주일 전에 의미가 서대문, 큰 것 같은데. 서대문 안 가. 그러니까 이제 얘기해 혁신을 준다는 하면서 어. 자기한테 지금 지역구는 부차적인 문제다. 오. 혁신이 그럼 그러니까 진정성은 있으시네. 있어요. 네. 아주 강하게 있어요. 네네네. 왜냐하면 이제 서대문 좀 활용하는 거 아니냐 혁신위를 이런 소위 이제 큰 건 아닌데 네네네네. 일관계 충돌 시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 또 좋습니다. 어젠가 그젠가 무슨 뭐 누구 기사를 서대문 구청장 뭐 자제분이 수행을 한다. 네. 아드님이 수행하시죠. 그래서 서대문 나가려고 예, 이렇게 다 예, 맞아요. 뉴스 커넥션 있었어요. 유지하는 거 아니냐 어. 이런 구설도 있고 해서 내가 좀 세게 얘기하는 게 전혀 그런 사심이 없다 서대문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나한테 얘기했다는 거는 자기는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아, 그럼 이뉴한 위원장이 하태경 의원에게 전화를 해서
나는 서대문 나가지 않는다라고 네. 이야기했다는 거는 하태경 의원이 그쪽으로 오시면 좋겠다. 오셔도 된다 이는 거죠. 요거 오늘 또 뉴스 단독 하나 나갑니다. 그래서 한 달 전에는 나는 서대문 나가 했다가 네. 일주일 전에는 안 나가 이렇게 확 바뀌었어요. 그래서 어제 그렇게 강하게 우리한테 다 말씀하셨군요. 내려놨다 이렇게 표현하셨군요. 그럼 서대문 유력 검토로 저희가 유력 검토죠. 나가도 되는 겁니까? 아까 한강이랬는데. 거긴 5군데 중에 한강은 멀진 포함이 돼 있어. 포함돼 있는. 그 정도. 거기 결정한 건 아니고 거기 이제 당협위원장이 따로 거기도 있으시죠? 없어요. 없어요? 서대문인데? 갑은 아직 없어요. 그렇습니까? 뭐 거의 제일 유력한 곳이네 진짜. 아. 근데 지금 여쭤볼 게 너무 많은데 그러니까요. 핵심적으로 그러면 지금 현 정부에 대한 저 평가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 윤 대통령 뭐 약간 비판의 목소리도 내시기도 했었고, 근데 과거보다 어떤 분들은 이제 조금 적응해 나가고 있는 것 같다는 평가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오히려 점점 더 국민들과 멀어지고 있다는 평가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우리 하태경 의원께서는 어떻게 지금 보고 있습니까? 저는 일단 이제 외교 안보는 아주 잘하고 있고요. 외교 안보는 어, 90점. 뭐 대한민국 지금 국격이 네. 역대 대한민국 근대사에 있어서 가장 높아요. 현재? 예, 어디 가나 대한민국 넘버원이에요. 윤 그 대통령이 정도로. 잘해서 그런 건가요? 그게 큽니다. 왜 크냐면 네. 특히 이제 일본 미국 관계를 잘 풀어서 그런데 네. 이제 한미 관계는 대체로 좋았지만 네. 일본 관계가 굉장히 안 좋으면 미국과 껄끄러워요. 왜냐하면 미국이 한일 중에 하나를 고르라 그러면 일본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겠죠. 미국은 항상 한일이 네, 싸우면 네, 네. 화해자, 음. 중재자로서 역할을 하는데 네. 일본하고 파격적으로 관계 개선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 때문에 바이든하고 더 친해졌고 미국하고도 이거예요. 미중 간에 줄타기를 해야 된다. 네. 지금 진보 쪽에서는 그게 많았어요. 네네네. 네. 줄타기를 해야 우리 그렇죠,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된다. 네. 근데 이제 거기 전제는 미국하고 확 가까워지면 네. 중국이 멀어진다. 우리한테 더 보복을 할 거다. 그렇죠. 근데 윤 대통령은 확실히 한쪽에 줄 서야 된다. 아. 그래야 역관계가 바뀌어서 중국도 우리한테 잘할 거다. 이런 거였어요. 네네네.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건 이제 판단을 하신 거죠, 그렇게. 그렇게 판단한 거죠. 같이 네. 판단한 거죠. 네. 만약에 문재인 정부 2기였으면 네. 계속 줄타기를 해서 음. 문재인 정부 말기 때 다 사이 안 좋았어요. 미국하고도. 문재인 정부의 줄타기 잠깐 한번 우리 이상민 크리에이터 한번 나올까요? 가면이 준비되지 않아가지고. 예, 안녕하세요. 문재인입니다. 이게 바로 균형 외교인데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얼마나 좋았습니까? 전쟁 없는 평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입장이 있을 수 있죠. 네. 진짜 비슷하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네. 그렇게 줄타기 하는 것이 오히려 뭐 중국이나 미국 관계에서 오히려 더 안 좋고 네. 차라리 한쪽으로 확실히 줄을 서서 그래야 중국과도 뭔가 더 줄다리기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중국이 우리한테 중국과도 오히려 관계 개선이 된다. 된다. 이렇게 어차피 외교는 힘의 생각을 외교이기 했었고.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 중국에서 네. 바이든하고 다리 좀 놔달라고 그래요. 아, 그래요. 우리한테? 그렇죠. 그건 팩트입니까? 예, 팩트예요. 바이든하고 가장 가까운 대통령이 뭐 총리 포함해서 전 세계 네. 지금 윤석열입니다. 윤 대통령입니다. 그래요? 그 정도예요. 확실합니까? 이거는 100% 확실해요. 예전에 제가 또- 외통이고 바이든 뭐 이렇게 그 구설수 같은 거 좀 있었잖아요. 네, 그거는 뭐 아무 괜찮아요. 영향 없고. 그거는 그냥 뭐 작은 소소한 얘기인 거고. 예, 그렇습니까? 그래서 지금 외교와 안보는 매우 잘하고 있다. 근데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인사예요. 인사 문제가 크군요. 인사는 사람과 사람 문제인데 네.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정부 관료를 쓸 때 저 예. 같으면 그러겠어요. 잘 모르는 사람이라도 과감하게 쓸 수 있어야 되는데 네. 잘 안 씁니다. 음. 그러니까 뭐 아는 사람 검핵관, 뭐 검사, 네네네. 공천 이런 프레임이 생긴 건데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잘 모르는 사람도 평판이 좋고 능력이 있으면 쓰면 쓰고 나서 또 관계를 잘하면 네. 자기를 써준 사람인데 장관으로 쓰고 대통령 수석으로 쓰면 도와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소통하면서 가까워지는 거죠.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모든 인재들하고 다 인간적인 관계가 사전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네네네. 불가능하잖아요. 네. 근데 그건 굉장히 소극적이에요. 한번 써본 사람만 쓰는 거예요. 근데 인물 얘기하셨으니까 네. 그거 여쭤보고 싶은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뭐 오른팔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번에 총선은 거의 나온다고 당내 의원님들은 한동훈 많이 얘기하시죠. 장관 나오냐? 총선에 네. 네. 이건 하태경 의원이 잘 알고 계시죠? 저는- 뭐라고 보시죠?
이 시점에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 나와야 당이 한다. 어렵기 때문에 살리기 그나마 위해서 좀 국민들한테 좀 지지를 받고 인지도가 높으시고 평가가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와야 된다고 보지만 네. 근데 문제는 역할이 좀 제한될 거다. 왜냐하면 당선돼도? 아니 그러니까 이제 출마하는 시기가 네. 좀 빠를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렇죠. 지금 네네. 우리 당내 가장 최대 현안이고 네. 우리 당이 지금 뭐 과반을 넘을 수 있느냐 못 넘느냐가 지금 어느 정도 좀 가닥이 잡혀야 되거든요. 네. 이준석, 유승민 신당 이걸 그냥 방치해버리면 네. 갈라지고 나서 한동훈 와봐야 네. 쪼그라진 정당에 소용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역할을 할 수가 없잖아요. 나중에 총선에서 제일 중요한 건 구도예요. 구도. 몇 명이 나오냐, 네. 당이 몇 개로 나오냐. 네. 근데 거기서 지금 역할을 할 근데 수가 없잖아요. 이준석 전 대표는 그러니까 최근에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혹은 뭐 김기현 대표나 하여튼 또 당의 지도부에서 너무 싫어한다 이런 얘기가 좀 있거든요. 그냥 너무 싫다. 맞아요. 정말 맞아요? 싫어요. 음. 아니 그뿐만 아니라 정말 싫어해. 보수 진영에서도 너무 싫어해요. 그러니까 그 어떻게 그게 되겠냐 근데 통합이. 아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 보면 답답한 게 네. 그럼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하고만 정치하냐. 네. 그런 정치를 하던 시대가 어디 있냐. 음. 언제 있었냐. 이기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뭐 YS 음. 퇴임하고 나서 제가 이제 북한 문제 네. 정보가 많이 있어가지고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브리핑도 해드리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여태까지 가장 싫어하는 정치인 3명만 저한테 얘기해 주십시오. 궁금합니다. 네. 3번 누군지 아세요? 모르겠어요. DJ DJ. 김대중. 2번 누군지 아세요? DJ. 뭐. 1번 누군지 또 DJ. DJ. 그렇게 김대중 대통령을 싫어했어요. 3DJ. 근데 87년 민주화하면서 네. 둘이 합당을 했잖아요. 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이 제일 싫어했던 네. 미워했던 사람이 누구겠어요? 박정희, 김종필 아니에요? 자기 거의 뭐 그때 죽을 뻔했잖아요. 그쵸. 납치당하고. 전두환 포함해서. 그렇죠. 가져가겠죠. 어. 그러나 근데 JP 손잡았잖아요. 네. 연립정부에서 JP 총리를 줬어요. 네. 아무리 싫어해도 그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그건 싫어하더라고요. 사적인 거고 음. 정치는 정치적으로. 사적인 걸 뛰어넘는 능력이. 아 그럼 거죠. 이제 그 싫어하는 거를 뛰어넘을 만한 뭐 좋아하시는 명분이라든지 아니면 가치라든지 뭐가 공통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공통점은 굉장히 많잖아요. 어허. 우리 다 같이 보수 아닙니까? 아 보수라는 가치. 보수라는 거지. 그리고 대선 공약들 많은 부분 이준석 대표가 기여를 했죠. 네. 근데 이제 윤 당에서- 대통령 네. 예. 당에서는 아마 이준석 전 대표가 맨날 우리 저 좀 욕하고 다니고 네. 이러면 이거 오히려 선거에 더 마이너스고 안 된다 이런 판단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물론 있죠. 있는데 그렇게 욕하는 사람까지도 같이 손잡고 품고 가야 돼요. 포용하고 품고 가면 음. 저 당은 바다와 같이 넓은 정당이다. 근데 현실적으로 이준석 전 대표가 맡을 수 있는 역할이 뭐가 있을까요? 여당에서 되게 많죠. 뭘 줄 수 있을까요? 되게 많죠. 예를 들어 서울 선거 이준석 대표처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선대위원장. 먼저 서울 선거를 책임졌으면 좋겠어요. 이준석의 제격이다. 그리고 본인이 네. 대선 때도 그 이야기했죠. 난 당 대표지만 음. 대선 캠프에 홍보본부장 달라. 본인 그랬어요. 그리고 홍보본부장 역할을 네. 잘 했죠. 네네네네. 그렇죠. 뭐 홍보본부장 주면은 본인도 뭐 네. 너무 잘할 수 있고. 젊은 세대들한테 또 워낙 인기가 많으니까. 네. 아니, 근데 의원님 DJ 얘기를 하셨는데 이분이 또 언급을 하셨어요. 하태경 의원이 뜬금없이 과대망상으로 DJ 비연대를 운운하는 거 보니까 정치 참 재밌게 돌아간다. 제일 속 타는 사람 지금 하태경 의원일 것이다.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세 갈래길 삼거리에 비가 내린다. 김상진 가수의 이정표 없는 거리 노랫말이다. 아유 좋다. 이렇게 홍준표 시장이 응수를 했습니다. 너무 어떻게 잘하지 않아요? 평가하십니까? 좋아하신다. 아니, 근데 네. 예를 들어서 홍 시장 저 정말 싫어하죠. 미워하죠. 왜냐하면은 네. 이제 내가 이제 우리 당에 참 고마운 이유가 그때 이제 홍 시장님하고 관계가 안 좋아진 게 제가 그때 바른정당 바른미래당 할 때예요. 네. 그때 제가 생각하는 보수의 상과 네. 홍준표 대표는 너무 다른 거예요. 제가 엄청 또 제가 까면 또 굉장히 아프게 까거든. 네네네. 잘하시잖아요. 딱 살을 해줬거든. 음. 그런 식으로 많이 해집으셨죠. 그 1차 타격 대상이 이제 홍 전 대표지. 네네네네.
그러니까 용서할 수가 없지. 난 그 심정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하지만 제가 대표된다고 해서 저는 네. 그분 징계 안 합니다. 아 징계 안 한다. 그 영화 대부에인가 보면 네. 그런 말 나와요. 친구는 가까이, 적은 더 가까이. 그렇죠, 그렇죠. 가까이. 네. 늘 감시해야 되니까. 왜냐하면 자기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을 잘 관리하는 게 정치의 본령이죠. 그런 의미에서 네. 제가 밀접하게 더 초대 손님들에게 예리하게 질문 한번 또 있어요?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뭐 많이 없는데. 네. 현 상황에서 네. 가장 너무한 사람이 누구인지 보기를 보고 가장 오버하는 사람. 네,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인요한, 2번 이준석, 가장 오버하는 사람. 네, 3번 윤 대통령, 4번 비만 고양이들. 네. 가장 오버하는 사람. 아, 예, 어렵다. 이 사람 너무해 뭐 이러셨잖아요. 사람. 네. 예. 윤석열, 인용한, 이준석, 비만고양이. 네, 예. 거기는 상대 사지선다니까 하나를 네. 고르자면 네. 이준석이지. 왜요? 아, 그래요? 나는 이제 이준석이 대체로 합리적인 이야기를 해요. 밉상 이야기를 네. 많이 하긴 수도권 하지만 선거의 제격이라면서요. 밉상이지만 근데 이제 합리적이다. 거기서 이제 오바니까 네. 좀 지나친 부분이 있는 게 인현 위원장은 내가 볼 때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지나친 부분은 없고 네. 뭐 대통령한테 해야 될 이야기를 아직 못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부족한 부분이 있고 대구 의원들은 뭐 대체로 뭐 좀 선하고 당에 충실하고 뭐 이런 분들이어서 지나치다고 하죠. 저기도 많이 부족하고. 그러나 근데 이제 이준석은 지나치다. 딴 건 몰라도 네. 그냥 그 이야기는 동의 못 하겠는 게 대통령하고 신뢰가 없다. 신뢰가 없는데 왜? 신뢰가 없으면 손 못 잡나? 신뢰가 없어도 손 잡고 같이 하는 게 정치예요. 네네네. 이준석 위원과 만약에 두 분이 따로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 좀 할 수 있다면 그건 괜찮으십니까? 가끔 하죠. 가끔 하세요? 가끔 아, 하죠. 최근에도 하셨고요. 가끔 하고 이제 제가 이제 이준석 대표하고 윤 대통령하고 둘이 잘 안 맞는 이유를 어느 정도는 정서적으로 이해를 하는데 내가 이제 이 대표 만날 때 내가 주로 들어줍니다. 한 8, 90%가 이 대표가 이야기를 하고 내가 간단 코멘트만 합니다. 이건 이해가 잘 안 된다. 왜냐하면 이 대표가 똑똑하잖아. 네네네. 윤 대통령 만나도 8, 90% 윤 대통령 이야기하고 제가 비슷하시네요. 1, 20% 비슷하네요. 합니다. 네. 이제 나하고 세 명이서 같이 이준석, 윤석열, 하태경 네. 이 술자리도 있었고 이제 대선 때 예. 내가 어지러워서 둘 다 말이 많잖아요. 아유 고생 많이 둘 다 말이 하셨습니다. 많잖아요. 듣기만 하셨겠네요. 둘 다 말이 많고 지금 최근에 하신 말씀은 뭐예요, 그래 이준석 대표한테? 이 대표는 오버하지 마라. 뭐 이건 거죠. 윤 대통령 문제점이 뭐다. 뭐 그런 얘기 많이 하면 이준석 하면 대표한테는 이제 그래도 제가 할 수 함께 있는 이야기는 함께 하자는 이야기는 바로 앞에서는 안 해요. 한번 윤 대통령도 바뀌어야 될 점이 있으니까 거의 이제 이야기해라. 이야기해라. 이야기를 하고 나도 필요하면 대통령한테 이야기하겠다. 알겠습니다. 뭐 하는 거고. 근데 아무튼 이준석 대표는 또 앞을 멀리 보면서 얘기를 많이 해요. 그 따라가기가 대화를 따라가기가 쉽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잘 이해를 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나는 계속 뭐 4, 5년 이상 코드를 맞춰왔기 때문에 근데 윤 대통령은 그거 따라가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두 명 중에 의원님 보고 윤 대통령은 윤 대통령대로 이준석 전 대표는 이준석 전 대표대로 함께 합시다. 그럼 어느 쪽을 택하실 겁니까? 인간적으로는 네. 나 이준석 대표하고 평생 정치를 할 거예요. 인간적으로. 인간적으로는 네. 아마 이준석 대표의 가장 가까운 동지가 날 겁니다. 나도 애틋하고. 네. 근데 이제 공과 사는 좀 구분을 해야죠. 지금은 왜냐면 윤석열 정부가 잘 돼야 우리 국가가 잘 돼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을 생각하면 나는 대통령을 따라가야 됩니다. 네네네. 그렇게 선택을 하시는 걸로 네. 오늘은 이야기를 듣고 좀 더 시간이 있으면 네, 책도 쓰셨는데요 오늘. 계속 뭐 네. 보여주시더라고요. 여의도 레카. 칼라로 가지고. 이게 이제 여느 책하고 좀 다른 거는 네. 언제 나와요 이거? 다음 주 월요일 3시. 다음 주 월요일이요? 3시, 예. 네, 여기 카메라 혹시 좀 나오는지 네. 여의도 레카 여기다가 장르만을 좀 붙였으면 좋았을 텐데. 장르만 여의도 레카. 네. 제가 이제 갑니다. 12년 하면서 네. 여러 가지 젊은이들을 위한 프로젝트를 많이 했어요. 네네네. 거기 얽힌 비화도 있고 아, 그래서 목표는 넷플릭스 올라가는 게 목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의도 레카. 혹시 그때 서대문 출마도 얘기하실 수 있나요? 월요일 날?
다음 주에? 월요일 날? 출마 지역구는 그때는 아니고.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고요. 조금 더. 네. 오늘 저 커피는 어떠셨습니까? 처음인데요. 안에 얼음까지 들어가지고 이렇게 맛있는 커피 처음이시죠? 처음이에요. 하이언 커피는 읍천리 커피예요. 참 대구에서 시작됐다 카이. 읍천리 커피, 읍천리 382 커피. 예, 다음에 꼭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신 우리 이상민 크리에이터님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네.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태경 의원님 조만간에 다시 한번 좀 모셔서 예. 오늘 못다한 이야기 좀 더 나누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정치부, JTBC 정치부의 송우영 기자. 네. 날카로운 질문 다음 시간에 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더 날카롭게. 세 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예. 아유,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하태경 의원과의 인터뷰를 끝냈고요. 곧 단독 기사들이 여러 개 또 나올 예정입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요, 저희 장능한 여의도에서 국민들의 마음, 우리 시민들의 마음, 유권자들의 마음을 잘 파악하기 위한 시간을 또 가져봤습니다. 화요일 이 시간을 아마 이 여론조사와 함께 할 것 같은데요. 저희 장능한 여의도와 함께 해주실 무모한 조사에 메타보이스 김봉신 이사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송우영 기자는 조금 더 네, 저희를 도와서 남아 있었습니다. 네, 어디 가지 마시고 오늘 이제 여론조사 관련돼서 이제 앞으로 쭉 화요일마다 알려주실 텐데 예, 예. 주로 어떤 여론조사 내용들을 또 어떻게 이 시간을 좀 꾸며주실 건지 간략하게만 좀 한번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예, 예. 이게 이제 매주 나오는 정례 여론조사가 갤럽과 MBS가 있는데요. 네. 그게 이제 금요일 날 나오고요. MBS는 2주에 1회 목요일 날 나오는데요. 그 내용 포함해서 월요일 날 나오는 그러니까 주말에 조사한 결과도 같이 말씀드리도록 갤럽과 하겠습니다. MBS의 정기조사 그리고 이제 예, 예. 비정기적으로 각 언론사들이 어디에 그렇습니다. 의뢰해서 하는 것들 예, 이런 예. 것들 이제 취합을 하셔서 예, 주말에 하는 것도 있고 해가지고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흐름들을 이제 저희한테 좀 알려주시면 우리가 총선 결과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미리 알 수 있는 예, 예. 중요한 또 풍향계를 해주시는 거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사님, 예. 저희랑 좀 함께 해주세요. 예, 예. 네. 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다른 방송 보면 항상 이 종이만 보고 계세요. 예, 예. 네,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예. 자, 그러면 우리 이사님과 함께 일단 뭐 최근 여론조사 중에 어떤 여론조사부터 좀 알려주실 거예요? 아니면 뭐 여론조사 전에 그 뉴스가 있긴 있던데 예, 예. 그 뭐 앞으로 여론조사 뭐 유선 전화만 예, 예. 100% 실시한 여론조사는 공표를 금지한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이거 맞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게 근데 지금 말씀 주시는 것들은 네. 그게 선거 여론조사입니다. 선거 여론조사에 예, 예. 있어서 공표용 선거 여론조사 유선 전화로만 예, 이루어진 여론조사는 발표를 금지한다. 예, 예, 예. 왜 그러는 거죠, 그건? 이게 이제 샘플링 프레임이라고 해서 그 네. 유선과 무선 번호가 있는데요. 좀 특성이 좀 다릅니다. 아무래도 이제 유선 전화는 집에 네. 이제 깔려 있는 전화이기 때문에 네. 많이 이사 안 가시는 분들 많이 받는 거죠. 이사를 많이 안 다니시는 예, 분들. 예. 예. 그 지역에 이제 오래 사셨던 그렇겠죠. 그런 분들이 있고 지금 뭐 새로 결혼하셔서 이제 이사 다니시고 새로 보금자리를 만드시는 분들은 유선을 아예 안 까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집에 전화 없는 분들이 요즘 더 예. 많은 것 같은데. 많아요. 예. 저희도 예. 없습니다. 많죠. 집에 없죠? 없어요. 이사님은 저요? 있습니다. 집에 있어요? 예, 예.
인터넷 공이 전화가 뭘 있습니다. 공이 뭘로 시작되는 그건 번호가 없고요. 070. 아, 070 같은 070 거? 뭐 이런 게 있는데 어. 070 번호는 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화 여론조사에. 아,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두 그 유선과 무선이 좀 성향이 다를 수 있다. 그 지역에 오래 계신 분하고 여러 개 이주하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네네네. 요새 같은 경우에는 뭐 도시 같은 경우에 60% 이상이 이주해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60, 70% 이분들의 의견을 좀 충분히 반영해라라는 것이고요. 지금까지는 보통 여론조사에서 어느 정도로 섞었습니까? 그러면 무선과 딱 정해진 유선. 건 없습니다. 외국에서도 정해진 건 없었는데 네. 50 섞다가 갤럽이 이제 85대 15로 섞다가 90대 10으로 섞다가 이제는 무선 100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래요? 그걸 많이 쫓아갔죠. 요즘 뭐 2017년 무선 예. 그러니까 스마트폰 없는 분들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되죠. 없죠. 이제는. 예, 네. 인구보다 더 많으니까 스마트폰으로 해야 된다. 폰으로 해야 된다는 게 맞고요. 음. 그래서 유선만 그러니까 집에 깔려 있는 전화로만 조사하는 것들은 공정하지 못하다. 특정 정당이라든지 특정 후보한테도 유리할 수 있다. 그러니 그거는 발표하지 마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유선을 100으로 하는 조사들도 있긴 있었나요? 잘 많이 없을 것 있죠. 같아서.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있어요? 예, RDD라고 해서 랜덤하게 번호를 생성해서 뿌릴 때에 무선으로는 지역구 조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가령 뭐 어디 여기 뭐 영등포구에 조사를 해보자 그러는데 무선으로 뿌리면은 다른 곳에서 더 많이 받죠. 예, 그렇게 되기 때문에 유선 전화, 즉 영등포구에만 깔려 있는 아, 지역을 진짜 그렇게 하면 그렇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이제 가상 번호로 신청해서 받아야 되는데 현행 법상으로는 후보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열심히 하다가 신청을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은 정당 또 언론사 두 군데이기 때문에 후보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답답한데 여론조사를 할 때 예. 정당 내지는 언론사? 그렇죠. 여기는 그런 쪽에서는 지역별로 전화를 할 수는 있어요.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가상 번호로 받아낼 수 있습니다. 예, 돈이 그래요? 조금 들죠. 예. 100만 원 정도 드는데. 그러면 예. 동작구에 사는 사람들한테만 우린 전화하고 싶다. 그럼 예, 이제 예. 그 번호를 받아서 동작구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주민들은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만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무선 번호를 그렇게 받을 수 있고 그걸 가상 번호 형태로 받습니다. 네네네. 예, 근데 결론적으로는 정해진 건 없다. 정해진 건 없다. 예. 그런데 이제 여기 가이드에서 주는 거는 네. 무선을 70% 이상 잡아라. 해라. 사실 예. 그게 뭐 맞는 것 같긴 하고요. 네. 자, 그럼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여론조사 내용 이제 소개해 주실 게 그 서울과 김포가 일반 뭐 메가 서울로 합쳐지는 요 이슈에 대해서 이제 지난 한 2주 정도 전부터 굉장히 큰 이슈였다가 지금은 잠깐 좀 조용조용해지는 것 같긴 하고요. 여기에 대한 여론조사를 이제 소개를 해주시는 거죠 오늘? 예, 네. 그렇습니다. 메가서울 메가서울. 리얼미터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네. 예, 경기도에서 의뢰를 했다고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음흠. 경기도에서 의뢰를 했고 리얼미터가 3,004명을 조사했습니다. 경기도 지역에서요. 네. 그래서 2일부터 5일까지 이 조사를 했습니다. 3,004명이면 적지 않죠. 음흠. 대략적으로 이제 그 시군에서 100명을 잡는다고 하면 음흠. 한 3,100명 돼야 되는데 네. 그보다는 약간 못 미쳐서 한 평균적으로 100명 잡았다 이렇게 되고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이제 김포시에서만 155명을 잡았으니 이슈가 되고 있는 지역에서는 조금 더 잡은 겁니다. 이슈가 되고 있는 지역이라고 하면 뭐 김포라든지 뭐 구리 뭐 이런 데죠. 그런 서울 인근의 예, 예, 지역들. 예, 예. 네. 그런데 이제 결과를 봤더니 네. 이게 이제 놀랍게도 사실 저는 뭐 예상을 했었습니다만 리얼미터에서 발표하기는 반대가 66.3이다. 서울 편입에 대해서 네. 66.3이면 3명 중 2명 아니겠습니까? 예. 상당히 높은 비율이죠. 예, 예, 예. 평균적으로 경기도 전체로 보면 찬성이 29.5인데 굉장히 뭐 이 정도로 반대를 엎을 수 있을 정도는 아닙니다. 그리고 요 찬성은 사실상 어떤 이슈를 물어보더라도 이제 정부 여당 쪽의 의견을 지지하시는 분들 비율이 한 22에서요, 한 28 요 사이인데 딱 그 정도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이슈건 네, 간에 예. 정부 여당이 추진한 쪽으로는 예. 찬성 던지는 찬성을 분들이 20 그렇습니다. 몇 퍼센트? 22에서 한 30 사이거든요. 그 정도는 예. 있어요. 늘. 맞습니다. 그래서 네. 요 정도로 봤을 땐 이 찬성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다른 것보다는 정부에서 추진을 한다고 하니 특히 여당에서 추진한다고 하니 한번 기대를 걸어보자 뭐 이 정도 의견이지 네. 구체적인 어떤 그런 걸로 찬성을 한다라고 보기 어렵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주로 이제 이런 얘기에서 찬성하시는 분들은 자산가들 이 있을 수가 있죠. 네, 그래서 네, 이제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아무래도 이제 서울 주소 효과라고 하는데요. 네. 서울이라는 그 이름을 가져올 수 있다면 좀 부동산이 좀 좋아질까 네. 이런 기대가 있는 거고요. 지역별로 봤을 때는 제가 그래서 이게
차트가 지금 나가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차트에 네. 보면 이게 중앙선거론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건 선거조사가 아니고 네. 정책조사이기 때문에 그냥 경기도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ARS 조사가 상당히 이때 이제 빛이 나는 거죠. 이렇게 빨리 3,000명을 잡을 수 있으니 그래서 조사를 한 거에 세부적인 사항을 봤더니 김포에서 반대가 36.3, 찬성이 36.3, 반대가 61.9거든요. 김포에서 예.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경기도 전체를 3,004명을 잡았으니 네. 각 시군은 좀 작지 않습니까? 그럼 오차범위가 커져서 이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다들 드실 것 같은데 네. 김포에서 지금 찬성 36.3, 반대 61.9가 오차범위를 넘어선 격차입니다. 뭐 그렇긴 하죠. 예. 그러니까 반대가 뚜렷하다. 경기도 전체에서도 뚜렷한데 김포에서 지금 가장 언급이 많이 되고 있는 김포에서 반대가 뚜렷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조사다. 네. 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차 범위를 정확하게 읽으셔야 되는데 김포에서 몇 예. 명 조사하신 거죠? 이게? 155명 했다고 제가 155 명? 들었습니다. 예. 155명이면 일반적으로 이제 어느 이슈에 대해서 할 때 예. 보통 뭐 신뢰 수준 뭐 95%에 뭐 오차 범위 플러스 마이너스 5%뭐 이 정도 하려면 한 1,200명? 몇 정도가 이제 기본이잖아요, 그죠? 그 1,000명에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3.1% 포인트니까 네. 6.1을 넘어야 되고요. 네네. 500명이면 이제 4.4니까 8.8을 넘어야 됩니다. 근데 100 몇십 명이면 155명. 그런 거를 계산하기는 너무 적은 숫자는 아닙니까, 혹시? 제가 계산했죠. 예. 네. 플러스 마이너스 7.87% 포인트고요. 그래서 격차가 이제 15.8% 포인트를 넘으면 되는데 넘었습니다. 아, 넘었으니까 이 정도면 유의미하다. 유의미하게 반대가 많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혹시 우리 저 기자님께서는 요 이슈가 지금 이제 한참 막 핫하다가 네. 당내에서는 여전히 좀 이슈가 좀 많이 됩니까? 아니면 당내에서도 조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까? 많이 죽었어요. 많이 죽었는데 아, 이제 그래요? 이거 특히 추진하시는 의원님들이 이제 네. 등에 불이 떨어졌죠. 이게 왜 이렇게 벌써 이렇게 죽었지? 죽으면 안 되는데. 네, 지금 2주 조금 넘었거든요. 김기현 네. 대표가 월요일에 말을 했으니까 네네네네. 2주 조금 넘었는데 지금 일주일에 한두 번씩 회의를 하고 있는데 아, 다시 이 불씨 좀 살리려고. 예, 당내 회의를. 근데 기자들도 뭐 많이 안 간다고 하고 질문도 많이 안 나오고 이런 분위기라서 아, 그래요? 예. 그럼 이건 그냥 안 된다고들 많이 판단하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마나 이거는 뭐 선거 이슈랑은 상관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도부는 엄청 강하게 하고 네. 싶어 하거든요. 총선까지 이슈를 끌어가서 여권에 유리할 이슈라고 보는데 근데 안 받아주는구나. 요 지금 말씀하신 네. 이 수치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포 시민도 이렇게 반대가 높아라는 게 있는 것 같고 당 대표실에서는 초반에 찬성이 60% 넘을 거다라고 추정을 했었어요. 기자들이 비공식적으로 물어봤을 때. 네네네. 예. 김포에서 그게- 60%가 찬성한데 네. 공식은 아니고 우리가 그러니까 민심을 봤더니 네네네. 60% 넘는데 했는데 결과가 반대가 60%니까 네. 좀 죽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 뭐 알 수 없는 거죠. 이제 이건 정량적 평가를 한 거니까 그냥 찬성이냐 반대를 그렇죠. 물어본 거니까 왜 반대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혹시 이제 뭐 취재라든지 아니면 뭐 당에서 파악하기로 김포 시민들은 그냥 얼핏 생각하기엔 서울 이렇게 같이 되면 좋아할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었는데 맞아요. 왜 이렇게 반대가 높다고들 판단을 약간 좀 그 비호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거용 이슈로 우리를 아. 활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진심이야. 엄청 진심으로 우리를 생각하는 거 맞아. 선거 때문에 우리 표를 받으려고 아무 좀 자존심 하는 거야? 이런 상하거나 그런 게 불쾌할 수 있죠.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이게 이제 김포시지 않습니까? 네. 군이 아니고 김포군이 아니고 시가 만약에 들어오면 자치구가 돼야 되거든요. 자치구에는 근데 읍면이 없습니다. 김포시에서 지금 읍면에 사시는 분들이 13만 5천 명입니다. 읍면이. 그럼 아, 그게 전부 동으로 다 이제 되는 동으로 거죠. 들어와야 되거든요. 네. 근데 동으로 들어오면 이게 뭐 대학 갈 때 그 뭡니까 그 농어촌 특례가 특례 없어지고. 이런 것도 다 없어지고 네네네네. 혜택 받는 게 싹 없어집니다. 그 인구가 13만 5천인 거죠. 지금 만약에 그러면 읍면이 전부 다 동으로 가고 싶어서 난리라면 만약에 그렇게 판단을 한다면 화성시 보면 돼요. 화성시에 향남하고 봉담이 있는데 네. 여기 인구가 거의 10만 가차이 됩니다. 8만 얼마, 9만 얼마인데 이쪽이 동 전환을 안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동탄은 다 5만 정도 수준에서 다 동됐는데 안 하고 있는 그래요? 거예요. 혜택 떨어질까봐 절대 못 가요. 입시 문제가 꽤 큰 거. 아, 엄청 크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당장 이쪽에 서울시청으로 옮겨줄 것도 아니고 지금 무슨 옷은 뚫는다고 건폐상 들어갔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렇게 되면 마포에 이제 뭡니까 소각장도 들어갈 수 있고 이거는 뭐 어느 당이 그렇게 추진한다는 게 아니고 이렇게 큰 면적이 김포시가 서울시 면적이 45%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면적 넓으니까 그쪽에다가 네. 뭐 다른 그 뭐랄까요 혐오시설 같은 게 넘어갈 수가 있어가지고 아마 저는 김포 시민들이 찬성하지 않을 확률이 더 크다 이렇게 처음부터 봤습니다. 그러면 서울로의 편입을 제일 좀 반기는 혹은 이제 기대하는
그 인근에 또 다른 시들이나 뭐 군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조사에서는 이제 광명에서 찬성이 47.4 광명? 나왔거든요. 예, 예. 아. 반대가 50.3이니까 완전히 붙었죠, 거의. 광명 거의 이 반반이고. 경우에는. 예, 예. 이 경우에는 반반이네요. 붙었습니다. 네. 예. 거의 5.2 이내로 붙은 거고 구리에서도 5.2 이내입니다. 찬성 구리. 41.5, 반대가 56.8. 다만 이제 반대가 네. 전부 다 모든 시군에서 지금 50% 하여튼 최하 50% 나오더라. 아. 많이 나오는 데는 지금 70이 훨씬 넘습니다.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가서는 여당에서도 이 서울 편입론 요거 메가 서울은 그냥 뭐 보선 패배를 덮는 정도의 이슈는 됐을 수 있는데 계속 끌고 가면은 아마 여기 불리하다? 그렇죠. 아, 이거 오히려. 수렁되는 거예요, 수렁. 아. 서울 편입하려다가 그저 메가 서울 하려다가 그쪽에다 수렁이 푹 빠지는 거죠. 못 일어납니다.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이슈 같긴 예. 한데 여권에서는 이게 송선에 유리한 이슈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 예를 들면 여전히? 정확히 조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론조사. 그러니까요. 네. 예를 들면 김포가 예. 지금 국회의원이 2석이고 고양이 4석, 뭐 구리가 1석, 하남이 1석 이 정도거든요. 하남은 이제 2석이 될 예정인데 인구가 늘어나서 거기에 국민의힘 의원이 한 명도 없어요. 네네네. 다 야권 성향인데 거기서 몇 석을 가져올 수 있다 이 이슈로 그런 기대를 하는 건데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안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잖아요. 그 판 흔들기 용으로 네. 쓰겠다고 한다면 다른 걸로 가져가야 돼요. 지금 제가 봤을 때 이걸로는 힘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근데 설령 그 여권에서는 그런 판단을 하겠네요. 뭐 이게 안 먹히더라도 안 한 거보단 차라리 나은 거 아니냐. 어쨌든 다 민주당 성향의 뭐 현재 지역구들을 갖고 맞아요. 있다면 밑줄의 본전 아니냐. 이거라도 해봐야 예, 뭐 그런 생각은 할 수는 있겠네요.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에서 네. 그 해당되는 지역에서 이걸 터뜨리다가 다른 쪽에서 이제 망가진다는 거거든요. 다른 쪽에서 비호감도 올라갈 수 이것과 무관한 지역에서 맞습니다. 야, 쟤네는 맨날 저 예. 총선용으로 저런 거 던지더라. 이제 이런 식의 부정적인 여론들. 맞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서리근 정책을 이렇게까지 펼치면 네네네. 그리고 이 정책이 지금 보니까 청년층에서 별로 안 좋아요. 30대라든지 내 집 마련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서울에서 이제 이탈해가지고 이제 요 주변에 와 있는 네네네. 그런 분들한테 별로 안 좋습니다. 거기 좀 수치가 있어요? 그 청년층이 리얼미터에서 이번 주 발표했던 이번 주에 정당이었나요? 국정이었나요? 30대에서 빠졌습니다. 10% 포인트니까 대단히 많이 빠진 건 아닌데 그 정도로 봤을 때는 조짐이 안 좋다 이렇게 네네.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요거 혹시 나중에 저 기회가 되면 무주택자와 유주택자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물어봐도 좀 재밌을 것 같긴 한데. 그렇죠.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건 이제 안 나왔죠 아직은. 아직은 없습니다. 예. 대략 그냥 뭐 한 40대 50대 이상이면 유주택 가능성이 높을 거라고 이제 판단 정도는 우리가 유추할 수 있으나 예. 예, 그렇게 이제 유주택 무주택으로 해보면 아마 주택 있으신 분들은 찬성 의견이 꽤 높거나 뭐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예. 자 이렇게 이제 앞으로 저희와 함께 오늘은 이제 이 메가 서울에 관한 여론조사였지만 앞으로는 좀 더 첨예한 정치적 이슈를 두고 혹은 뭐 어떤 정치인에 대한 지지율을 두고 이제 더 소개를 좀 많이 해주실 겁니다, 이사님. 예, 괜찮으시겠죠? 물론이죠. 예. 정치적 탄압 같은 거 받으셔도 상관없죠? 아니 탄압은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관심이 별로 없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한 관심이 엄청 커질 겁니다. 왜냐하면 예.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어제 첫 방송 했는데 기사가 300개 나왔어요. 예. 오늘도 몇 개 나올지 모릅니다. 아 예.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관심 시청자는 적은데 굉장히 언론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프로이기 때문에 예. 우리 이사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잘 다음 주도 부탁드리겠고요. 우리 송우영 기자님, 네. 저희 장르만 여의도 또 잘 좀 또 불러주시면 오겠습니다. 네. 아니 뭐 또 불러다니 맨날 오는 거예요 이제. 아니 매일은 아니지만 자주 자주 오시는 네, 겁니다. 자주 오겠습니다. 네. 자, 두 분 여기서 보내드리고 저희는 그러면 마우스 복싱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죠?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입들의 전쟁, 입만 살아있는 두 분 오늘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야를 대표하는 청년 정치인들이시죠. 먼저 국민의힘 김용태 전 청년 최고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용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전 비대위원이시죠. 권지웅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권지웅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전 비대위원이면 뭐 하세요, 요즘은 그러면? 요즘 전세 사기 관련해서 네. 그 문제 풀려고 더불어민주당이 전세 사기 고충 접수 센터를 만들었어요. 그거 올해 좀 4월에. 해주세요. 진짜 제 아는 동생이 그거 당했어요, 지금. 저한테 전화 주시면 전화 드려도 돼요? 네. 그래도 좀 구제 관련해서는 제가 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요? 네. 진짜 열심히 해요. 제가 밥 한 번 먹자고 해도 밥 먹을 시간을 안 내주더라고요. 지금 1억 5천 날라갈 상황이래요, 지금. 그러니까 어제도 제가 포항에 있는 27살 남성분이 전세 사기 피해 당하신 분이 전화 주셨더라고요. 그래요? 이게 막 경북에서도 난리고, 근데 이제 이걸 정치권에 이야기하는데 그걸 잘 이해해 주시는 분이 많이 없나 봐요. 그래서 어제 막 다들 집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 그러니까 약간 이게 그 국민의힘 의원께서 당신이 좀 무지해서 당한 것 같다 이렇게 말해버리니까 이분이 더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는 말씀하시면 안 되는데 다 공인중개사가 중개해주고 은행에서 대출 심사해줘가지고 들어간 건데. 이거 예방이 안 돼, 이거는. 맞아요. 예. 잘 아시네요. 이게 왜냐면 제 주변에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네.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그러면 그냥 대충 뭐 얘기도 안 듣고 주의 안 해서 그런 거 절대 그런 게 아니고 아무리 꼼꼼하게 확인하고 들어가도 방법이 없더라고, 이거는. 맞아요. 예. 지금 뭐 변호사도 전세 사기 당했고 심지어 LH라고 하는 기관도 전세 사기 당했어요. 그럼 민주당 이재명 네. 인재위원장께서 이 네. 방송을 보시고 권지웅 의원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근데 네. 좀 수박 소리를 많이 들어가지고. 여기 나오신 분들 왜 이렇게 다들 워터멜론 얘기를 많이 들어요? 당도는 뭐 있어요, 없어요? 당도까지는 체크를 안 당도 해주시는데. 체크는 없고 일단 수박이다. 그런 건 아니죠. 그냥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 이런 거고. 오해를 좀 받고 저는 있다. 민주당에 엄청 마음이 큽니다. 네. 네. 자, 일단 그러면 오늘 이제 본격적인 얘기를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요즘 이제 신당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지금 이제 당 바깥으로 뭔가 좀 원심력이 좀 작용한다고 할까요? 뛰쳐나가려는 분들이 하나 둘씩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요거는 현재 지금 국민의힘이 조금 더 가시권에 들어와 있는 거죠? 어쨌든 이준석 전 대표가 지금 뭐 60%까지 올라갔나요? 가능성 계속 업데이트하던데. 이 전 대표를 제가 지난주에 만나고 왔고 네. 이 전 대표가 저를 속이지 않는 거라면 뭐 사실 창당에 대해서 굉장히 의지나 이런 게 강한 걸 느끼고 왔습니다. 같이 하시죠. 저는 아직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이거는 무조건 한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이제 제가 정치인분들 자주 만나면 저는 결정한 바가 없고 왜냐면 지난주 만나기 전까지도 감도가 달라졌어요. 아니, 지난주랑도. 지난주까지도 저는 창당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었고 신당에서 무슨 역할 맡기로 하셨어요? 대변인?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이 대표를 만나고 나서 물어봤어요. 네. 그러니까 창당을 정말 할 거냐? 그러면 당명을 생각해 놓은 게 있냐? 당명? 네, 당명. 그러니까 정말 창당할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가 궁금한 거잖아요. 당명 나옵니다 오늘. 당명을 물어봤더니 본인은 뭐 과거에 이제 어떤 우리 민생에 대한 거, 다음 세대를 위한 어떤 저출산으로 인한 퍼펙트 스톰이라든지 노인 일자리 문제라든지 이런 퍼펙트 스톰당은 아닐 텐데. 그러니까 이런 걸 다루기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한 가치가 들어갔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다음 관련해서 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확정한 건 아닌데 네. 그런 다음 세대를 위한 그런 명칭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길래 뭐 여러 가지로 뭐 창당에 대한 후보들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다음 세대당은 좀 웃긴 것 같고. 뭐 거기까지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뭐 그냥 가안인 거니까요. 다음 세대를 위한 어떤 그런 정치에 대한 정말 지금 정치가 해야 될 일을 못 하고 있으니까 이 정치권이 이런 숙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떠한 정책 결정을 할 것이냐. 다음 대통령당 어때? 나는야 다음 대통령당. 사실 그게 정직하고 솔직해 보이는데. 그거 원하는 것 같은데 보니까. 여튼 이준석 전 대표와 만나서 이야기를 해본 결과 창당 의지는 굉장히 강한 상태로 지금 보이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당명이 아마 다음 세대를 위한 무엇인가까지 지금 올라온 것 같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당에 함께 하실지는 아직 결정된 바는 없으나
안 할 도리는 별로 없는 것 같다. 아닙니다. 뭐 저는 백지 상태에서 백지 상태로. 당인으로서 네. 제가 국민의힘 소속이고 제가 또 당 지도부로서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바로 지금 뭐 창당하겠다라고 말하는 다섯 분 것 자체가 모이셨잖아요. 지난 왜 예. 사진도 많이 나왔는데 거기서 보니까 이렇게 하나씩 약간 이게 전 조금 이게 이준석 전 대표가 좀 지시를 내렸거나 아니면 이렇게 지침을 좀 준 건 아닌가. 그래서 하나씩 그 네 분이 페이스북에 조금씩 예, 약간 푸드 같은 느낌인 거예요. 약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밑밥을 이렇게 딱 냄새를 풀풀 풍기면서 약간 좀 아니, 그 SNS에 올렸던 이유는 예. 약간 지금 언론이나 아니면 당내 많은 의원들이 이 천하용인이라고 하는 분들을 분열시키고 갈라치기 하려고 하는 그런 그래요?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서 그 사람들 갈라치기 위해서 뭐해? 아니 뭐 그 세력조차도 갈라치기 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예. 우리가 좀 창당에 대해서 결정한 바는 없지만 이 천하용인이 어쨌든 단합된 모습을 좀 보여주자 그런 취지에서 올렸던 것이지 근데 뭐 이제 마음이 지시를 있으니까 받거나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라고 보고 저는 이걸 약간 이제 가볍게 좀 물어보기도 하고 놀리기도 하고 하지만 사실 본질적으로는 네. 김용태 최고도 국민의힘 정치인이에요. 그러고 그렇죠. 싶어 하고. 그러고 싶어하고 아니에요. 저 국민의힘 소속이에요. 그죠? 좋아. 이렇게 바로바로 반박하세요. 아니 네. 근데 이제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기조가 네. 그러니까 뭐 어떻게 잘하라는 게 아니라 대선 때 약속했던 것만큼이라도 좀 해보자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잘 안 지켜지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국민들을 저버리는 일을 하기보다는 새로 당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고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당 만들 거냐 아닐 거냐. 그래서 정치구도 어떻게 될 거냐라고 이렇게 짓궂게 물어보긴 하지만 본질적으로 되게 짠하다. 그러니까 그 고민을 할 수 왜냐하면 이 당에서 해야 될 일인데 네. 이 당에서 못 할 것 같으니까 나갈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참 안타깝다. 근데 신당 만들어 갖고 잘 된 경우가 어쨌든 뭐 안철수 신당 말고 또 있나요? 그 사례가? 과거에 2008년에 친박연대 잘 그 됐다고 모델도 봐요. 아니 없는데 그 당도 당시에, 결국에 선거 당시에. 지역구를 6석을 배출하고 비례를 8석을 배출했어요. 그래서 14석의 의석을 배출했고 제 기억으로 뭐 이거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정의당보다 더 많은 숫자의 의원 당시를 배출했던 정당이었기 때문에 그 정당도 나름대로의 어떤 친박연대. 성공했던 당이었죠. 그 근데 당시에는. 뭐 당시엔 저도 이제 성공한 것 같은데 친박연대는 뭐랄까 이제 그 대구 경북 지역에 아주 강력한 그 지역 기반의 강력한 지도자를 추앙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잖아요. 그렇게 컨셉을 잡았는데 잡았죠. 실제 그 당은 박근혜 대통령을 위한 정당이라기보다는 당시에 친이계가 공천 학살했어요. 뭐 그렇긴 하죠. 예. 그래서 학살의 이제 작용 반작용의 이제 효과로 당시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인물론을 내세웠던 것이지 그건 그 컨셉이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컨셉이라도 이준석 전 대표가 그 정도의 어떤 지역에서 강력한 지지를 받을 만한 그런 상징이라도 되긴 하나요? 일단 본인이 이제 영남권에서 출마에 대한 의사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뭐 본인이 언론에서 이제 출마 요구가 있으면 나가겠다는 표현을 많이 했으니까요. 그 자리의 만남에서 이제 영남권 출마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했었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영남 주민들이 느끼시기에 과연 우리가 대통령을 만들었는데 그리고 국민의힘을 여당으로 만들었는데 저희가 얘기했던 것처럼 과연 국민의힘이 잘하고 있느냐, 네네네. 보수의 가치를 잘 반영하고 있느냐 이러한 컨센서스는 있는 것 같아요. 작용 반작용에 따라서 아마 거기에 대한 요구의 니즈를 좀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권지웅 위원님 보시기엔 어떻게 잘 될 것 같습니까? 잘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일단 최소한 이제 현역 의원들이 좀 붙어줘야. 현역 의원들이 그게 중요하죠. 그래야 이제 기호를 받더라도 순번이 이제 예를 들면 정의당 의원보다 현역 수가 더 많으면 3번을 받게 돼요. 목이 바짝바짝 마르는 지금 김용태 커피를 먹다가 얼음이 들어와가지고 입에 커피 너무 맛있죠? 맛있습니다. 이거. 네, 읍천리 382 커피입니다. 네, 아주 맛있는 커피. 대구에서 시작했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차라리 그 신당 이름을 읍천당으로 한번 가면 어때요? 네, 이준석보다 더 나을 것 같아요. 너무 갑자기 확 들어오시네요. 네, 읍천리 382 아주 맛있는 커피입니다. 아 근데 뭐 이야기하면 네. 그 이제 어차피 현역의 어떤 도움이 필요한 현실적인 조건이 있고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지역에서 그러니까 소위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모아내고 있지 못하는 보수의 사람들을 모아낼 수 있는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한 두 가지 문턱이 있는데 하나는 현역들을 어떻게 모아낼 거냐.
두 번째는 유승민 전 대표와 어떻게 결합할 거냐가 있는 것 같아요. 결합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여론조사 나오는 거 보면 이준석 신당으로 여론조사를 돌린 게 아니라 이준석 유승민 신당으로 돌렸을 때 10몇 % 뭐 이런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 아직 그런 것들이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준석이 혼자 나가고 뭐 김용태 최고랑 몇몇 사람 붙여서 나간다. 저는 아직 결정 안 했다는데 가정적인 상황. 근데 이것만으로는 안 된다. 게임이 어렵다. 왜냐하면 유권자 입장에서도 자신의 표가 사표가 안 됐으면 하는 것이니까. 근데 제가 여기서 하나 짚고 싶은 건 이런 건데 대한민국에서 5% 지지를 받으면 의석으로 치면 사실 15석을 받는 게 맞아요. 그러나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선거제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여야가 이제 선거제를 물밑에서 합의했다 안 했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데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 연동형 비례제 유지하면 손해 보는 게 맞습니다. 병립으로 가는 게 민주당 입장에서 한 석이라도 더 얻어요. 네네네. 근데 이제 지금까지 21대 국회 보면 뭘 했습니까? 이번 국회에서 뭐 제대로 된 게 없어요. 그럼 거기에 대한 반성으로라도 연동형 비례제나 이런 것들을 손해를 보더라도 해야 되는데 지금 그 결정을 계속 미루고 있어서 기득권들은 안 놓는 거 아닌가 쉽지 않죠. 왜냐하면 병립형으로 가게 되면 당 대표한테 결과적으로 이 비례대표의 어떤 공천권이 있기 때문에 병립형으로 회귀하면 당 대표가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 비례대표로 꽂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득권 정당은 다시 병립형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생각들이 있는 거고. 아까 창당 얘기했을 때. 아니 근데 지금 이제 21대 총선 할 때 지금 바꾸면 21대가 맞나요? 지금 21대. 지금 22대 총선이 되는 건가요? 네. 다음 총선이. 그때 지금 이제 의원들이 마음에 맞으면 바꿀 수는 있나요? 지금 바꿀 수는 있습니다. 22대 총선부터? 네. 아 그래요? 네. 벌써 시간이 꽤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가능하군요. 원래는 선거구 획정을 선거 1년 전에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올해 4월 10일 날 했어야 되는데. 선거 룰이랑 선거구 획정까지 다 해야 되는데 이걸 다 어긴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국회가 근데 그 법을 어긴 상태긴 해요. 준법을 잘 지켰던 국회는 별로 없어요. 역대 정치권이. 그렇다고 해서 뭐 그게 당연한 아니 당연한 건 아닌데 늘 법을 잘 안 지키는 게 국회고 그래 왔던 거고. 아까 그리고 창당 얘기할 때 현역 얘기했는데 현역이 또 중요한 이유도 기호 만약 창당하게 되면 기호 문제가 있어요. 지금 우리 현행 법상은 현역 의원 수에 따라서 기호 번호가 부여되는 시스템 법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전 대표가 창당을 한다고 하더라도 현역 의원들이 많이 참여를 해줘야 기호가 앞번으로 가기 때문에 현역 의원분들의 참여는 그런 실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겠죠. 만약 하게 되면. 현역 의원 중에 그래도 조금 뭐 확실히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준석 신당이면 내가 좀 가볼 만한 가치가 있는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긴 있습니까? 있을 수는 있죠.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누군지 모르시고. 왜냐하면 당연히 현역들이 가장 지금 이 시점에서 고민하는 게 뭐겠습니까? 당선이겠죠. 아니요, 공천이죠. 그건 그렇죠. 공천이에요. 근데 지금 당내에서 중진들 불출마해라, 험지 가라 이런데 현역들이 무슨 고민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창당이 돼서 이 지지율이라는 것이 만약 높게 되면 한번 그런 고민들 하시지 않았겠어요. 근데 다만 여기에 대해서 이 시점에서 그걸 표출하는 현역 의원들은 지금 상황에서 좀 현실적으로 그럼 공천 결정 나고 그 다음에 막 붙는 분들은 꽤 있겠군요. 낙천하고 그냥 학살 당해가지고 정말 뭐 아까 뭐 수박 얘기하셨는데 뭔가 낙인을 찍어버려가지고 학살시킨 다음에 공천의 불합리성 그런 것이 국민적인 동의가 있으면 아마 그런 분들도 창당해서 아니 무소속으로 나가든지 뭐 여러 가지 옵션이 있을 수 있겠죠. 또 쉽진 않은 게 여당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제 단순히 김기현 대표랑만 각 세우는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아직 3년 남았어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랑 척지는 일을 해야 되는데 공천 못 받았다고 바로 척칠 거냐? 이게 이제 그러니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럼 명분 찾기가 쉽지는 않겠네요. 아니요. 2008년 그 친박연대도 결국에는 친이계들이 여당이었을 때 공천 학살 당한 다음에 이 학살 당하신 분들이 나간 거예요. 나가서 만든 당이 친박연대예요. 같은 당인들 학살을 자꾸 해요. 아니 그거는 민주당 상황과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뭐 민주당 한번 가보겠습니다. 일단 요기 신당은 하여튼 이준석 신당 가능성 매우 높은 상황. 그러나 아직까지 현역 의원들이 막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럴 수는 없는 상황인 거고.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공천 어느 정도 좀 정리된 이후에 아마도 좀 더 새로 불릴 가능성이 좀 높은. 그리고 김용태 최고는 마음은 있으나 아직은 백지 상태다. 백지 상태입니다.
자, 권지웅 네. 위원님, 네. 민주당 네. 여기도 지금 도저히 지금 이재명 대표랑은 난 못하겠다. 네. 분들이 나오고 계시죠? 물론 이제 그 소위 비명계 그리고 음. 그 중에서도 조홍천 의원이라든지 이원욱 의원 그리고 김종민 의원 등이 네. 이제 모임을 꾸려서 공식적으로 집단 행동을 하겠다고 하고 계십니다. 모임 이름 있습니까 혹시? 그 혁신 네 아. 여기 이름 있어요. 원칙과 상식. 원칙과 상식. 네. 그러니까 좀 상식적으로 해보자 뭐 이런 건데. 원칙 좀 지키고 상식적으로 네, 하자는 네. 이름. 그렇죠. 근데 이제 당을 만들지는 아직 이준석 전 대표가 말하는 것처럼 구체적인 단계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그것까지도 염두에 두고 네. 생각을 하시고 계신 것 같고 이분들은 사실은 여전히 민주당에 미련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해야겠다는 게 핵심이 아니라 민주당을 바꿀 미련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준석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바꾸고 싶은 미련은 없잖아요.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 같아요. 아니, 그거는 제가 말릴 거여가지고 네. 만약에 제가 당연히, 보기에는 예.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불가능하다. 가만히 조용히 듣고 있다 갑자기 아니, 그럴 땐 앞에는 종이 예. 정도는 던지셔도 됩니다. 아니, 근데 결국에는 다시 여당 상황으로 돌아와서 대통령이 변화하고 네. 저희 당이 변화할 마음이 있으면 전 충분히 이전 대표를 제가 끌고 못 가게라도 막아야죠 제가. 그렇죠. 김용태 최고는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당연하죠. 이준석 전 당연히. 대표는 그럴 생각은 이제 완전 그렇죠. 없는 이제 것 같은데. 이미 강은 바지끄댕이라도 자꾸 바지라도 벗겨가지고 제가 데리고 와야죠 그거는. 바로 성추행입니다. 근데 이제 민주당을 네. 여전히 이제 조홍천 의원이나 김종민 의원 등이 민주당을 너무 사랑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어떤 선택을 견인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신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 이재명 대표의 선택을 바꿀 수 있게 바꿀 수 이재명 있게. 대표 행동을 좀 바꾸면 되는 거지. 바꿔야 된다. 당 떠날 이유까지는 없다. 네네. 안 그러니까 바뀌면 그때 또 그 고민. 똑같은 얘기잖아요. 뭐야 근데 말이 지금 아, 근데 좋아. 윤석열 대통령만큼 좋아. 완전히 지금 뭐 답이 없는 상태는 아니다. 그 정도는 아니다. 이게 이재명 대표님 그 정도는 말도 아니다. 안 아직. 여당은 네. 여당 야당 달라요. 여당은 속된 말로 네. 많아요 뭐가 옵션이. 대통령께서 갖고 있는 인사권도 있고 여당은 옵션이 행정부에서 많다. 뭐 공직에 대한 어떤 그런 역할이 있을 수도 있고 네. 많은데 야당은 없어요. 그러니까 당대표 갖고 수 있는 당대표가 말꼬이네. 권력을 갖고 있는 게 결국엔 공천권이에요. 공천 하나인데. 공천권 가지고 뭐 이재명 대표가 어떤 게 뭘 할 수가 있겠어요. 아니 근데 이게 어렵죠. 안 되는 집은 더 안 되고 아니 상황이 이런데. 아, 여기 안 되는 집입니다. 어려운 집은 더 어렵고 원래 그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건데 국민의힘은 네. 당서 재보궐로 한 대 세게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20몇만 명이 투표한 거기서 이제 얻어맞고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정신을 거고. 못 차려. 근데 아직 민주당은 엄밀히 말하면 반사이익으로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건 맞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게 네. 생각하는 게 맞지만 반사이익이라는 거는 윤 정부가 너무 못해서 잘 못하시니까 그래도 이제 민주당 저길 못 찍겠다 이렇게 이제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민주당의 지지율이 일부 지켜지고 있는 게 있는데 당 지지율은 국민의힘이 더 높지 않아요 지금? 약간 아니, 비등비등합니다. 아니 그래도 아무리 뭐 대통령이 못한다고 지금 지적을 하시는데 네. 아무리 뭐 그 발언에 뭐 전적으로 전 동의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 당을 찍는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지금 아무리 강서구청장 선거를 그건 이재명 대표 보시면 아니 그거는 뭐 이재명 대표가 좋아서 찍은 건 아니니까. 근데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 팀을 찍진 않았던 거고. 근데 사실은 이런 거죠.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네. 평가받을 수 있는 게 좀 적긴 해요. 근데 여당 그리고 이제 정부를 운영하는 사람이 있는데 고 최수근 상병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죽음에 대해서 위로한다고 말했지만 정작 수사 외압 의혹의 주인공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언급을 못 하고 있고 이태원 참사 어쨌든 사람들이 그렇게 죽었는데 피해자 유가족분들 도망 다니고 있어요. 네. 만날까. 그러니까 이런 것 자체에 대한 어떤 비판이 매우 높고 이걸 바꾸셔야 되는데 그걸 안 바꾸고 계시니까 답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근데 민주당 역시도 저는 비판받을 지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민주당 비판이야 뭐. 그거 하실 건데 뭐 굳이 뭐 본인 입으로 하십니까? 네네. 네. 그러면 굳이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전 정부와 여당이 반성해야 될 점이 분명히 있어요. 있죠. 뭐 이태원 참사에 대한 문제라든지 최수근 상병에 대한 문제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과 또 정부 여당이 전향적으로 태도를 바꿔야 된다라고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 동의합니다. 그러나 민주당처럼 안 되는 집까지는 아니다 우리는. 아 그럼요. 저희는 그래도
국민들께 선택해 주신 네. 집권 여당이고 네. 헌법에서 부여된 임기가 있고 대통령에 그냥 1년 반 전에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요대로 만약에 내일 만약에 투표한다, 총선한다. 또 어려운 또 질문하시려고 어떻게 말하냐에 따라서 다 뭐 어려운 답이기 때문에 자, 내일 투표한다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나옵니까? 그래서 제가 당인인데 예. 박빙일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 박빙이요? 예. 지금 지지율 차이가 별 차이가 없잖아요, 사실. 양당 모두 싫다 이런 느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께 선택을 맡기면 반반쯤 나올 것 같다. 예, 예.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그 의원 수가 절반 정도는 나올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보다 훨씬 더 여당이 많이 가져가는 거네요. 뭐 지금 지지율 추이로 봤을 때 물론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당이. 네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기 이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저는 민주당이 압승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경기도에서는 좀 가능성이 높은데. 경기도에서는 우세. 네네. 왜냐하면 지금까지 여론조사나 이런 걸 봤을 때, 근데 서울은 사실은 모를 일이에요. 그리고 전국 지지율이 아니라 서울로 지지율을 떼놓고 보면 네.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 앞지를 때도 꽤 많이 있거든요. 게다가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인구가 사실 경기도로 젊은 인구가 빠져나가면서 고령화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사실 서울이 어떻게 됐느냐가 내년 총선에서 서울이. 아주 중요할 거다. 서울은 지금 현재는 거의 민주당이 그냥 많죠. 압승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2020년에 압승을 한 네. 거죠. 근데 거기에서 몇몇 지역구는 국민의힘 쪽으로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시는 거군요. 네. 왜냐하면 제가 그냥 감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추석 이전에 그 이제 지지율이나 이런 걸 보면 서울에서 10% 이상 국민의힘이 이기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갤럽 조사나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그러니까 이게 그냥 제가 감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설문조사의 어떤 추이가 그랬던 적이 있기 때문에 네네. 그리고 강서 재보궐 이후에 다시 뒤집힌 겁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도 비슷하거나 민주당이 좀 앞서고 서울에서도 박빙으로 네. 온 거지. 그전에는 서울에서 민주당이 사실 열세였습니다. 근데 뭐 아직 한 또 5개월 이렇게 남았으니까. 그렇죠. 아직 뭐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근데 제가 아까 네네. 뭐 반반이다 이건 뭐 지지율 얘기해서 쉽게 얘기한 거지만 네네네네. 사실 여당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뭐냐면 여당은 국정을 다루고 있는 정당이다 보니까 다룰 수 있는 전선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선거판에서. 그러니까 심판의 대상의 영역이 올라가기 쉽다라는 말씀이죠. 근데 야당은 제가 봤을 때 이재명 대표만 떼버리면 심판 영역이 거의 없다고 봐져요, 저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갖고 있는 게 그냥 야당의 리스크인 거예요. 근데 만약 이재명 대표를 떨어뜨려 버리면 네. 오히려 이 심판의 영역에서 야당이 더 유리하다는 거죠. 그럼 야당이 그땐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당대표 내려놓거나 총선 내려놓거나 불출마하면 아니면 조용히 뒤로 가시거나 불출마 선언을 해버리면 그럼 훨씬 더 지지율 그러면 올라간다고요? 야당이 굉장히 유리한 구도로 펼쳐질 거다. 저는 되려 반대로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이걸 막 정면으로 비판한다기보다 상대당에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 뭔가 좀 약간 그렇죠. 네. 찝찝하다.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사실은 의대 정원 확대 이런 것들 정부는 던질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실제로 집행도 가능해요. 만약에 이런 이슈로 몇 가지를 했다고 하면 저는 총선 국면 완전 다르게 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안 하시죠. 예를 들면 이태원 하긴 3차 했어요. 유가족 저희 만나고 김포도 하고 공매도도 그러니까 하고 예를 하고 들면 있습니다. 김포 공매도 이런 것은 저는 헛발질이라고 생각하는데 아, 헛발질이에요? 네, 그런 헛발질을 막 던지니까 국민들이 이거 그냥 너무 막 던지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민들이 필요로 했는데 어떤 이해관계 집단 때문에 못하는 걸 윤석열 대통령이 뚫어내겠다라고 하면 당연히 박수 쳐주겠지만 공매도를 갑자기 주말 사이에 결정하고 전면 금지. 그러니까 불법 공매도를 뭐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완전히 전면 금지. 갑자기 해외에서도 이 뭐야 이렇게 되고 김포를 서울로 편입한다. 그러니까 광명 어떡합니까? 일산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되게 애매하게 말하고 있잖아요. 뭐 서울뿐만 아니라 부산이랑 뭐 광주까지 다 해서 이걸 하겠다. 그러니까 다 한 발씩 물러서는 이슈를 막 던지고 있으니까 사실 무기가 많은데 제대로 활용을 못 하고 계시는 것 같다. 근데 무기는 거기에 많다. 이렇게 여당이 무기는 많다. 그렇죠. 물론이죠. 잘 못 쓰고 있을 뿐. 네네. 네. 이재명 대표 얘기가 좀 나왔으니까 이재명 대표의 지금 사법 리스크가 한 단계 조금 이제 다르게 또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검찰이 위증교사에 대해서는 따로 좀 해달라고 했고 이게 이제 받아들여진 거죠. 이게 만약에 내년 총선 전에 1심 판결이 나오면 네.
그러면 그래서 만약에 거기서 이제 유죄가 만약에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되면 총선에 미칠 영향이 엄청납니까? 아니면 뭐 다 예상했던 거라 그냥 약간의 부작용 정도 하고 넘어갑니까? 지금 법원의 영장이 기각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어떤 혐의라도 유죄가 나오면 그건 저는 영향이 클 거라고 영향이 생각합니다. 커요. 근데 현실적으로 이제 병합이 아니라 따로 재판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내년 그러니까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법원 그 휴지기가 있어요. 한 2주 정도 원래 쉬죠. 네. 쉬는 게 있고 네. 내년 초에 인사를 계속 하겠다고 지금 어제 오늘 보니까 발표가 또 됐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인사이동이랑 휴식하는 시간 이런 걸 고려하면 사실 4월 전에 나오는 게 쉽지 않다. 근데 또 이걸 가지고 뭐 민주당이 지연 전략을 써서 총선 전에 재판이 안 됐다 이렇게 말하시겠지만 실제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재판의 어떤 진행 프로세스상 내년 총선 전에 나오기가 어렵다. 아니 저 그런 논리가 아니라 네. 저는 실질적 영향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설령 결과가 나와도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 물론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저는 그 헌법 정신 존중합니다만 국민들은 대다수가 아마 이재명 대표가 의혹이 사실일 거라고 믿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법원의 판단을 받아도 법원의 판단을 받아도 그냥 뭐 유죄 판결을 받아도 원래 저런 분이었구나 이미 평가가 다 끝났기 때문에 효과가 없을 것 같고요. 다만 문제가 되는 건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민주당이 어떤 당입니까? 또 어떤 당이죠? 모든 당권 끌어다가 말도 안 되는 해석 당원당규 해석하면서 당대표직 유지시켜 주겠죠. 그럴 때는 분명히 또 민심의 심판이 있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당대표라면 합리적인 당대표라면 기소가 되면 사실 당대표직을 내려놓는 게 맞죠. 물론 이게 제가 뭐 권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도자라면 그리고 이게 뭐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뇌물 관련 개인 그 비리 의혹에 관련돼서 기소가 된 거면 당대표직을 내려놓고 당을 위해서 당이 좀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걸 많은 국민들이 원하실 텐데 그러니까 끝까지 가져가시는 저는 거예요. 같은 잣대로 국민의힘 지도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딱 그대로 들이대면 이런 거예요. 윤석열 대선 후보 시절에 갑자기 대통령하고 왜 또 우리- 야당 대표를 우리 비교합니까? 장모님이 대통령은 대통령이고. 절대 이런 한 푼 피해를 준 일이 없다. 이랬다고 지금 장모님 구속됐어요. 그럼 미안하다고는 해야 되는 거니까. 잘못했습니다. 근데 그런 거 안 하시잖아요. 근데 물론 이제 그러니까 우리 당 대표도 안 할 거다.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 예. 거 각 진영에 그 강성 당원분들은 서로를 그렇게 보고 있지만 중간층에 계신 분들은 그렇게 안 봐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 한해서도 유죄가 법원에서 많이 나오면 영장을 기각한 순간 그것 자체가 유무죄 판단이 아닌 걸 알면서도 그럼 너무 과도하게 이재명 대표에게 범죄 혐의를 씌우려고 했었구나. 근데 그게 약간 중재됐구나라고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상태가 현재고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대법원 1심에서라도 유죄가 나게 되면 당연히 영향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물러나실까요? 유죄가 나오면? 또 왜 이런 질문을 저한테? 안 물러나시겠죠. 안 물러나요? 지금 상황으로서는 저는 안 물러나실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는 끝까지 유죄가 나와도 유죄가 나와도 지금 어차피 이 건에 대해서는 근데 저는 그 만약에 유죄가 나온다고 하면 당 대표 워치까지는 아니더라도 옥새 들고 어떤 도망가실 것 판단을 같은데, 하실 제가 거라고 생각합니다. 옥새 들고 그러니까 나르시 하실 것 같다고요. 출마 관련해서 나름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에게도 이번 총선의 결과는 매우 자신에게 정치적으로 중요한 이벤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대표 2년을 거치면서 네. 1년 반째 있는 이 총선을 만약에 졌다 결과적으로 그러면 앞으로 그러니까 대선으로 가는 길이 되게 어두워져요. 근데 자신을 잠깐 내려놓음으로써 만약에 이 총선에 이겼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 자산이기 때문에 저는 달리 선택할 여지가 있다. 민주당 내에서도 옥중 공천을 우려하고 있어요. 과거에 그 언론에 나왔잖아요. 아마 옥새 들고 이제 가시겠죠. 옥중에서 이렇게 찍어내시겠죠 공천장을. 근데 승패 기준이 뭐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총선 했어요. 지금 뭐 한 170석, 뭐 110석인가 이렇게 이제 있는데 이거보다 더 나오면 즉 국민의힘이 한 120석만 나와도 국민의힘이 잘했다, 우리 승리했다라고 판단해요? 아니면 150석은 돼서 그러니까 절반은 돼야 이제 승리라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과반 이상을 가져야 그래야 승리예요? 승리겠죠. 과반 안 되면 패배한 겁니까? 저는 선거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저는 민주당은요? 민주당 입장에서 저는
국민의힘보다 한 석이라도 많으면 승리다. 그래도 방어를 했다 이렇게 볼 거라고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근데 이제 민주당 지금보다 의석수가 훅 줄어도. 근데 이제 사실 언론에서는 어쨌건 민주당의 패배다. 왜냐하면 기존보다 의석이 줄었기 줄어드니까. 때문에. 네네. 네. 그래서 근데 저는 민주당이 지금보다 의석을 더 많이 가질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게 좋은지도 잘 모르겠고요. 아, 더 의석 가져봐야 이 당은 미래가 없다. 아, 미래가 없다라기보다 그것 자체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치를 좋게 만들거나 네, 아, 우리가 미래가 없다니요. 아, 외국 저희 전문이에요. 얼마나 창창한 정당인데. 아니, 저희가 외국 전문 방송입니다. 네네. 그래서 아니 근데 그런 걸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된다. 되려 이제 윤석열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의석을 마지노선을 넣고 거기까지를 목표로 하고 그리고 그것보다 더 받으면 당연히 그건 좋은 일이지만 네네. 근데 이제 사실 민주당에서 어렵다고 말씀드린 거 분명히 지금 의석보다는 줄어들 겁니다. 2020년도에 생각해 보면 저희가 위성정당까지 다 하면 180석이었어요. 얘기 들어보면 200석 얘기하시던데. 그러니까 그거는 연합 정치로서 200석이라는 이탄 의원 말고 다른 분들. 그렇죠. 저는 그런 말 하시면 안 모 된다고 고문분들은 생각하는데 200석 가능하다. 정동영 200석. 고문님이 그런 이야기 하시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다고. 그럼 거의 뭐 이제 개헌선까지 가는 거죠? 뭐 그렇게 거부권을 행사해도 이제 다시 재의결할 수 있는 권한인데. 근데 뭘 근거로 민주당에게 그런 표를 주실 수 있습니까, 국민들이? 아, 우리 안 당은- 주죠. 아, 우리 당은 저는 지금도 안 줘요. 아 저는 그거 우리 진짜 당은 그런 표를 받을 당은 안 된다. 아 그러니까 저는 좀 냉정하게 네.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지금 그렇습니까?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지금 왜 수박수박 하는지 알 것 같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근데 이게 아니 민주당은 수박이 많아져야 민주당이 바로 설 수 있어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저는 겉과 속이 다르지 않아요. 지금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고 겉바 있는. 속촉이라는 얘기가 있던데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은 국민들이 그래서 민주당 뭐 하고 있냐라고 하시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더 잘 해야 돼. 탄핵하고 있잖아요, 민주당. 아 탄핵 말고 탄핵만 계속 주구장창 전세사기 가려고 하는 것 같아서. 특별법을 하는 거 많은 것 내일 같아요, 상정하려고 민주당이. 엄청 애를 쓰고 있고 이런 일들을 아, 이제 하고 전세 있죠. 사기 좀 잘 좀 해줘요, 진짜. 아 제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예. 지금 피해자분들 너무 힘들어하시죠. 지금 아마 보시는 분들과 지금 보시는 분들과는 거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시청자 수가 급격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예, 보시는 분들 가운데는 별로 없으시겠으나 여튼 정말 주변이나- 피해자가 엄청나요. 맞아요. 예, 그래서 그거는 잘 좀 네. 민주당이고 국민의힘이 간에 그럼요. 이 전세 사기에 대해서는 좀 잘 좀. 국민의힘이 협조를 해주셔야 돼요. 여기가 협조 안 해서 해서 지금까지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민생에 대한 지금 국민의힘은 특별법 개정안 0건 발의했어요. 민주당 6건 발의했는데 관심이 그래. 없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김용태 최고는 관심이 있으시지만 당에서 관심 없다. 주류들이 관심이 없어요. 민생에 관심 없는 정당 정치인들 관심 국민의힘이다. 다 공천이죠 어. 지금. 어? 안타깝게도 정치인들 관심은 다 공천이에요. 그러면 표 못 받으실 네. 거라는 거죠. 안타깝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마우스복싱 김용태 전 최고위원 그리고 권지웅 더불어민주당 전 비대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누는데요. 일단 어제보다는 확실히 싸우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어제는 너무 어제 평화로운 거예요. 그 패널 분들은 재미가 없습니다. 난 두 분 뭐 사귀려고 그런 줄 알았어요. 서로 막 칭찬하고. 이건 안 된다. 오늘 같은 분위기면 괜찮다. 여기에 조금 더 뭐 욕설 같은 거 섞어주시면 더 좋고요. 뭐 이렇게 주변에 있는 거 던져주시면 너무 좋습니다. 다만 뭘 던지셔도 좋은데 읍천리 382 커피만은 알겠습니다. 네, 저건 우리 광고 상품이기 때문에 좀 네.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커피 맛있죠? 맛있습니다. 네. 다음에 어디 가셔도 저 읍천리, 예. 읍천리 꼭 가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두 분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두 번째 저희가 라이브를 했는데 오늘 아마 이런저런 기술적인 문제들이 있어서 아마 보시기에 조금 불편하셨던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제가 다시 한번 좀 사과 말씀드리고요. 아마 내일부터는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 컴퓨터 하나 또 제 사라고 다 지시를 내려놨거든요. 오늘 몇몇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그분들께 저희가 읍천리 382 커피에서 마음껏 드실 수 있는 쿠폰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불러드린 분은 저희한테 아마 메일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5분 미밍님 하루에 구독자 10,000명 될 줄 알았는데 아직 소문이 덜 난 듯 본인 반성하시고요. 좀 소문 좀 내주세요. 띵골양이님, 저분은 제가 진행한 프로그램에 자주 오시는 분입니다. 네. 매끄러운 진행 완전 멋져요. 제 얘기였죠. 그리고 마키아또님, 영진이 형 최고. 아마
저희 와이프가 저 닉네임 바꾼 것 같은데. 남자의 도리님, 조금씩 재밌어질까요? 응원합니다. 이 정도면 됐지 뭐 얼마나 더 재밌어요. 예, 자 그리고 돌고래님, 앞으로 나아지길 기대합니다. 자, 앞으로 열심히 하는 얘기 예, 많네요. 앞으로 나아질 겁니다. 양당이 더 나아지듯이 저희 장르만 여의도도 더 나아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두 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방송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한없이 가벼운 정치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